일단 제가 보기에는 9월 하순, 10월 초순이 바닥이었던 것 같아. 거래량도 제일 적었고 호가도 일부 조정이 됐고, 그리고 9월 실거래 지수도 0.01% 마이너스, 2024년 처음으로 0.01% 마이너스 됐으니까 10월도 그 비슷한 수준이 될 수 있겠다. 이 약보합, 떨어지면 약보합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근데 확률을 제가 그렇게 높게 보진 않았거든요. 이게 30% 정도 되지 않겠나, 아니면 거의 뭐 0에 붙어 있지 않겠나 했는데, 뭐 어쨌든 0.01% 마이너스. 12월부터는 이제 좀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1월부터 이제 상승으로 전환하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도 거래량도 9월보다는 10월이 많이 늘었어요. 이 송파를 떠나서 서울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거래량이 줄어드는 가운데 이제 외곽에 B급지, C급지들의 이제 비중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아무래도 많이 올랐잖아요. 우리 집 팔고 5억 보태면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 7억, 8억, 10억 이렇게 되니까 이제 고민 좀 하다가 자꾸 이제 그 옮기긴 옮겨야 되고 생각이 드니까 이제 그 외곽으로 B급지, C급지로 계속 관심을 돌리는 게 아닌가. 사람들마다 이제 전략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송파나 강남 사주 이렇게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이제 뭐 집은 사야겠다고 마음을 드신 분들 있잖아요. 그냥 무리하지 말고 B급지나 C급지에 사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럼 내가 뭐 다 30억, 40억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망국사님이 슈퍼사이클이 온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사야죠. 무리를 해서라도 A급지에 들어가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거주가 되고, 예, 우리가 영끌이라는 걸 영끌이라는 건 존재 자체가 없다는 보고서도 있잖아요. 영끌한 사람들 거의 없다. 부모님이 차라리 도와준 게 많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 그러니까 국가에서 영끌을 못하게 해. 소득의 40% 이상 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소득의 40%까지 꽉 채워서 받은 사람도 더 없어. 실제로는 자기 소득의 30% 많으면 그 정도 내면서 지금 집을 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망할 일인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대출 조금 해주는 데도 없는데 은행에서 빌려주는 만큼 빌려서 그냥 자기가 생각하기에 제일 좋아 보이는데, 뭐 자신만의 강남이라고 하잖아요. 자신만의 강남이 진짜 강남일 수도 있고 뭐 성동일 수도 있고 동부대문일 수도 있고 노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사실하는 거죠. 지금 서울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하는 거죠. 서울하고 서울에 인접한 수도권 기준으로 보면은. 그러면 지금 지금 이 순간에 사람들이 집중을 하는데, 근데 집은 사면 장기 거주하잖아요. 그 집 사고 파는 주기가 7년에서 10년 정도 된답니다. 보통 아파트가. 그러면 한 번 사면 평균 7년에서 10년을 갖고 있는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2030년 초반에는 집값이 어떻게 돼 있겠냐,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되고, 최소한 2년 정도는 갖고 있어야지 일반 세율이 되거나 비과세가 되니까 2년 뒤에를 그냥 생각해보면 지금보다 좋아져 있겠냐, 안 좋아져 있겠냐, 서울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2년 뒤에는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심플하게 금리는 내려가 있겠냐, 지금보다 올라가 있겠냐, 2년 뒤에. 서울의 수급이라는 거는 2년 뒤에는 지금보다 처참할 정도로 없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지표가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 어디냐, 이런 거죠. 지금도 유튜브 틀면은 막 시향 나오면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하락의 빌미가 보이는 게 있으면, 빌미가 보이는 거 그거 털어가지고 폭락할 거다, 사지 마라, 기다려라, 뭐 그런 옛날부터 그냥 하락만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클래식 하락론자. 그쵸, 클래식한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이 하락론을 펴기 시작했을 때 가격이랑 지금 가격이랑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말 듣고 몇 년 동안 지금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어떤 배신감이 들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게 빠져있다는 거야. 지난 정권 때 그랬잖아. 5년 동안 집 규제한다, 잡는다 했는데 그거 믿고 기다렸던 사람들의 분노의 댓글들이 그 정권 만렵에 폭발하면서 집값을 이렇게 마지막에 좀 과하게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각해보라는 거야. 그 사람들이 진짜 몇 년 동안 했는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 하락한다고 했을 때 가격이랑 지금이랑 비교해보라는 거죠. 그분들이 뭐 2020년에 막 칼같이 막 서로의 집 팔 기회다 이런 이야기 했다는데 그 전부터 계속 얘기했어. 그죠? 그런 거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10년대랑 닮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일부. 더 떨어질 거고 정부가 규제를 풀어주면 집값이 그때 오를 거다. 그냥 기다렸다가 그때 사라,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게 그러면 2010년처럼 패턴이 돌아간다 그러면 2, 3년 기다려야 되는 거냐? 그 시기는 내가 알 수가 없다. 그럼 뭐야? 말이야 막걸리야. 잘 모르겠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지금 분위기가 뭐 그 이분하니까, 분위기가 뭐 그러니까 이분 0으로 가고 있으니까 0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하락에 조회수도 잘 빨 수 있는 하락에다가 편성 잠깐 했다가 상승으로 들었으면 그 봐라, 이제 정부의 규제가 끝났고 이제 살 때가 됐다, 이렇게 또 얘기할 거잖아. 그런 모호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2010년이랑 2010년에서 13년 사이 시장이랑 지금 시장이랑 같은 건 뭐고
다른 건 뭐냐? 똑같지 않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 2010년에 이러고 왔는데 그때 당하고 또 이럴 거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죠. 그때랑 지금이랑 같은 건 뭐고 다른 건 뭐냐? 역사는 반복되지만 항상 조금씩 다르게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속는 거란 말이야. 이번에 또 새로운 거 같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2010년에서 13년 사이에 서울에 공급이 부족했던 거는 사실, 팩트입니다. 그때도 PF 문제 있었습니다. 그때는 PF라는 단어가 생소했죠. 말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때 건설사들, 100대 건설사 중에 상위에 있는 그런 건설사들 수십 개 망했습니다. 그러니 공급이 줄었겠죠, 당연히. 그래서 공급이 줄었고 공급도 없었어. 근데 집은 떨어졌습니다. 이건 팩트죠.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건 뭐냐? 그때는 TV만 키면 하우스 푸어랑 양적 완화, 유럽 위기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그리스가 망했고 스페인, 이태리, 포르투갈 그죠? 망한다 그랬고 나중에는 프랑스, 독일도 위험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6년인가요? 영국이 브렉시트를 하면서 그 이야기들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이 돈을 푼다, 헬리콥터 밴 해가지고 막 헬리콥터 밴이 돈을 뿌린다느니 이런 이야기하고 그래도 경기가 안 살아난다. 뭐 이런 이야기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리가 완전히 죽어 있었다는 거죠. KB 심리 지수를 보면은 사상 최저점을 그리고 있어요. 그 당시에. 무슨 이야기냐? 집을 사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공급이 줄었죠. 그러니까 집을 사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집을 안 사니까 집값은 떨어지죠. 천천히 떨어지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공급이 줄어 있는 상태에서 그럼 무슨 선택을 했겠냐 이거예요. 무슨 선택을 했겠어요? 그 전세로 갔잖아요. 전세.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미친 전세와 하우스 푸어가 공존하는 시기였다. 하우스 푸어는 너 집 샀어? 바보 같은 놈, 영끌한 놈. 집값 떨어지는데 왜 집을 사? 동시에 전세가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르냐? 1억 실천하던 전세가 2년 만기 되면 막 2억 5천, 3억 이렇게 이 정도였단 말이죠. 그럼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 뭐냐면 그때는 지금이랑 심리가 달랐다. 그때 심리지수 수준이 지금 심리지수 수준의 반이야. 3분의 1도 안 됐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의 매수 심리 자체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심리는 방향 핸들 같은 역할을 한다. 핸들. 큰 배에서 키 같은 역할을 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사람들이 심리가 그렇게 죽어있고 유럽 재정위기 터진다, 건설사 망한다 이런 얘기 들리니까 전부 다 매매 안 하고 전세 사니까 전세는 미친 전세가 되는 거고 집은 하우스 푸어가 되는 거죠. 내리니까. 그래서 그 당시로 매매가만 보는 게 아니라 전세랑 같이 보면은 매매가 마이너스 1인 상황에서 전세가 플러스 3. 그래서 합이 2. 이런 식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어떤 식이냐? 지금은 그때보다 심리가 3배 정도 높고 그 다음에 전세도 오르고 매매도 오르고 있죠. 서울 기준으로 보면. 지금은 전세도 1, 매매도 1. 그래서 2.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똑같이 공급은 줄었고 전세랑 매매를 같이 보면은 어차피 오르는 폭은 똑같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좀 더 두려워하시는 게 아닐까요? 심리 지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훅 꺼질까봐 더 여기서 이제 더 안 좋은 조건들이나 뭔가 외부 환경에 의해서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심리가 막 들쑥날쑥하잖아요. 그렇죠. 3배보다 높단 하지만 그 심리 지수를 장기간으로 이렇게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실 텐데 심리라는 게 하루아침에도 마음은 12번씩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폭이 커요. 이렇게 아래 위로 진폭이. 진폭이 엄청 큰데 그게 자세히 보시면 거의 1년 단위로 이렇게 진폭이 크거든요. 그래서 진폭이 크기 때문에 심리라는 게 하루아침에도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뭘 보냐 하면은 그 추세를 보거든요. 추세. 저점을 연결했을 때 또는 고점을 연결했을 때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점을 연결했을 때 저점이 계속 올라가고 있냐 푹 떨어졌다가 계속 올라가고 있냐 그런 걸 보거든요. 이동평균선. 그렇죠. 이동평균선 같은 거나 저점을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저점을 연결하거나 고점 연결하거나 이런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승이 엄청 잘 되고 기대감이 엄청 클 때는 이게 아래의 폭이 엄청 크거든요. 근데 반대일 경우에는 뭐냐면 폭이 작아요. 그리고 아래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2010년에서 13년 사이에 보면은 거의 막 차차 이렇게 하면서 빠진다. 이렇게 빠졌고 지금은 그 시기를 지나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패턴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심리가 많이 꺾인 건 사실이지만 그 하방선을 연결해 보면 제가 후랭에서도 여러 번 보여드렸었는데 하방 지지선을 뚫고 내려오지 않았다는 거지. 그리고 진심으로 정부가 원하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부가 진심으로 원하는 게 집값 급락을 생각하는 걸까? 정말로? 진심으로? 완만한 상승. 그치. 완만한 상승. 인플레이션 수준의 완만한 상승. 하늘에서는 성장률 수준의 완만한 대출 증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정부는 그럼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지금 대출교육 계속 이야기하는데 은행은 사기업이니까 어차피 대출은 하기는 해야 될 거고 금리를 높여서 계속 이 규제하는 게 되겠냐 이거예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이동하는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실수요가 있다는 거죠. 학교, 직장, 문제 등으로 이사 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사 갈 때 집을 사서 가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야. 자기 집을 갖고 있던 사람이 팔고 전세를 잘 안 가거든. 집을 살려고 그러는데 상급지를 보통 가려고 그러잖아. 그러면 대출을 받아서 가야 되는데 이제 그거가 안 되는 거야. 대출을 안 해주면.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이 은행들이 예금금리 내리고 대출금리 안 내리는데 더 못된 건 뭐냐면 대출을 하지 말랬더니 이자만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 이자도 올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보기엔 파렴치한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전세 세입자들은 전세 대출 받으신 분들은 이자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정부가 집값 잡자고 하면서 이 전세 사는 사람들한테까지 이렇게 전세는 100% 실거주인데 피해를 주면 어떻게 하라는 거지 싶습니다. 그리고 전세를 그렇게 하니까 이제 월세가 진짜 오르는 거죠. 월세는 정말 제가 지금까지 월세 그래프를 봤는데 2020년, 21년부터 이 월세가 이렇게 오르는 걸 생전 처음 봤거든요. 원래 월세는 잘 안 올라요. 이렇게까지 오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래서 이게 뭐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야. 이게 사람들이 이제 다 느꼈죠. 모두가 불편해진 거죠. 금리를 올려서 집값을 잡는 거는 당연히 투자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싫을 거고 실수요자들도 이사 가려는 사람도 불편하고 세입자들도 불편하고 모두가 불편한 거죠. 지금 지지율이 10%대잖아요. 그죠? 이게 계속 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근데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서민들을 살리고 경제를 살려야 되니까 기준금리가 내려가기를 바라는데 한국은행이 좀 독특한 한국은행이잖아요. 이 자기 주장을 원래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한국은행에서 가계대출을 자꾸 늘어나면 못 내린다고 자꾸 그러니까 사실 금리 결정이라는 게 물가를 보고 하는 거지 집값만 보고 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나오니까 당장 급한 정부는 한국은행이 시키는 걸 들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삼성의 최성사자라는 이복현 검사가 금융감독원장으로 갔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불러서 이렇게 쫙 한마디 이야기해서 옳다구나 하고 은행들은 금리 올리고 모두가 불편한 세상이 돼 있는데 만약에 내년에도 이 상황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을까? 누구는 또 이런 얘기 하더라고. 정부가 그걸 몰라? 바보야? 내년에 다 기대하고 있는 거 몰라? 대출 잘 나올 거라고 금리 내려가고 한도 늘어날 거 대출도 이제 못할 거라고 하는 걸 다 알고 있지 몰라? 그래서 정부가 그 바보냐? 알아서 규제 잘할 거다. 정부가 집값 오르는 걸 원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좀 참 안타까운 게 정말 안타까운 게 정부가 원하는 거는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완만한 상승을 원하고 골고루 오르는 걸 원하는 거죠. 서울 아파트가 이분하게 오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최소한 금리를 올리지는 못할 거고 한도를 줄이겠지. 그러면 우리 집에서 이사 갈 때 5억이 대출 나와서 5억 더 비싼 집으로 점퍼를 해야 되는데 5억을 점퍼를 못하고 3억을 점퍼하겠지. 그래서 이게 확산이 될 거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 B급지, C급지 사요? 그 이야기는 B급지, C급지가 올라요?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A급지가 많이 올라서 피로감이 많기 때문에 대출도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B급지, C급지가 순차적으로 오르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또 급지만 보면 안 되는 게 A급지 내에서도 상품별로 급이 또 있단 말이에요. 신축, 구축,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A급지 내에서도 뭐 구축이라든지 신축이 될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이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관심을 받게 될 거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꼭 B급, C급지가 아니더라도 B급지를 못 사면 C급지를 꼭 간다가 아니라 B급지 내에서 다른 걸 선택해야 할 수도 있는 문제다라는 거죠. 맞춰가지고 하세요. 실거주잖아요. 실수요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세요. 길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길게 보시기를. 그리고 정부의 규제는 뭐 3, 4개월 이상 갈 수 없다는 논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생각해 보시면 정부의 규제로 계속 시장을 누른다 이런 이야기는 정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 보면 주식 하던 사람들이 부동산 팔아서 펀드 하세요 이런 거 하시던 분들이 다 요즘에는 부동산을 전망을 하고 네. 투자 안 해본 것 같은 사람들이 전망을 하니까 이런 생리를 잘 모르는 거죠. 그분들도 이제 요즘에는 부동산 많이 배운 것 같더라고. 전망을 하도 하시니까. 이제 조금의 요즘에는 들을만해. 원리를 조금 배우신 것 같아. 물론 뭐 결론은 기승전 하락이지만. 그리고 이제 포지션을 확실하게
무조건 하락한다 이런 말 안 하고 애매하게 가더라고. 어차피 상승으로 돌아서면 컨설팅해서 돈도 받아야 되고 벌어야 되고 뭐도 이제 뭐 이것저것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죠. 하락론만으로는 그 조회수만으로는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런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가액 자체가 좀 워낙 크다 보니까 뭐 삼성전자야 뭐 58,000원에 사든 57,000원에 사든 뭐 수억 수십억씩 넣진 않으니까 일반 사람들이. 근데 부동산에 이제 한채 할 때도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종아리나 무릎 아래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야 발뒤꿈치에서 살 거야 나 발바닥에서 살 거야 라는 심리가 조금 또 있는 것 같아요.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거죠. 난제죠, 난제. 발바닥에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오만이죠. 오만. 어떻게 보면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지나고 나서 아는 거죠. 뭐 금융위기가 오지 않는 이상 그 적정한 수준의 금리 수준에서 베리어가 있을 거 아니야. 상단하고 하단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이제 트럼프가 원하면 하단으로 보내든가 이게 적정한 수준의 상단으로 보낼 거 아니에요. 그래 봐야 적정한 수준에 있을 거라는 이야기지. 그러면 그게 우리 부동산 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까? 하단에까지 내렸다고 해서 뭐 나쁠 건 없지. 상단까지 올랐다고 해서 그러면 폭락할 거냐? 하단까지 내리면 폭등할 거고 그건 아닌 것 같다. 정상 범위에 있다는 거죠. 정상 범위. 그래서 그냥 지역별 수급에 따라가서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약간 트럼프가 뭐 좋은 말로는 개짜고 안 좋은 말로 또라이잖아요. 어디로 튈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전체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을 거고 이제 미국의 금리가 장기적으로 하향 추세로 가면 부동산에는 긍정적일 거고 근데 상향 추세로 가면은 부동산에는 부정적이겠죠. 근데 트럼프의 정책들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금리를 내려야 하는 정책하고 금리를 올려야 되는 정책이 공존한단 말이죠. 보편적 관세라든지 중국에 뭐 예고한 대로 뭐 무거운 관세를 물리면 사실 뭐 미국에 있는 뭐 차이나 프리로 생활을 할 수가 없을 정도인데 미국도 중국 제품을 다 빼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 미국의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 중국에서 수입을 안 한다고 해서 그 외국 기업들을 미국에 다 때려박아 놓고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그 물건들을 다 만들 수 있겠냐. 미국에서 소비하는 건 아니거든. 그 효율도 좋지도 않고 선진국에도 맞지도 않는 제조업을 그렇잖아요.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미국의 물가만 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가 잡아야 되니까 올려야겠죠. 그렇죠. 동시에 또 법인세나 감세 뭐 이런 것도 있고 금리를 낮춰야지 경기가 활성화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공약들이 상충하는 게 되게 많다는 거죠. 트럼프 2.0 시대에. 그래서 어디로 튈지 몰라. 근데 제 생각에는 그냥 가끔 가다가 관심 끌라고 관종이잖아. 관심 끌라고 한 번씩 이제 테슬라랑 비슷하잖아. 일론. 그렇죠. 머스크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뭐 저는 정상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크게 영향 지역별 수급으로 갈 거다. 개별장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보시게 될 거다. 그냥 집 사세요.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서울 집은 사시고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도 관심 많이 가져보십시오. 변화가 부동산이라는 게 변화가 천천히 와요. 갑자기 막 급락하고 거래량이 확 늘어나고 확 줄어들고 있어야 사죠. 막 40% 이상 떨어집니다. 그런 일을 갑자기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개발을 살까요? 수도권 분양권을 몇 개 잡을까요? 분양권을 잡을 수 있다면 분양권이 돈이 조금 들어가고 괜찮은데 분양권은 치명적인 문제가 있죠. 실거주면 상관없는데 그 단타를 친다고 하면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지. 입주하기 전에 팔면은 일단은 66% 내야 된다는 거지. 세금을. 그쵸? 그렇게까지 FM대로 세금을 내면서 팔 수 있겠어? 1000떼기, 2000떼기. 그쵸? 그런 거면 상관없어요. 그래서 나온 게 뭐 양도세 매수자 부담이니 손피니 1차 양도세니 2차 양도세니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잖아요. 결국 그거를 하다가 보면 결국에는 합법과 불법 사이 애매한 경계를 긋게 되거든. 그래서 저는 분양권 안 하는 거면 오래 해야 되기 때문에. 세금대로 66% 내고 하면 좋죠. 남는 게 있겠습니까? 남는 게 있겠어요? 그러네요. 망고쌤은 분양권 얘기 안 하시네요. 분양권 안 합니다. 진짜. 분양권은 시향 모니터링 할 때는 정말 좋은 툴이에요. 왜냐면 분양권은 집 보여주고 이런 게 없잖아. 그래서 프리미엄 움직임을 보면 시장 상황을, 분양권이 시장 상황을 제일 잘 반영해요. 집값이 막 분위기 안 좋아도 시세는 안 떨어지잖아. 근데 분양권은 프리미엄이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분양권은 시장 모니터링 하는 데는 최고예요. 그래서 제가 분양권 데이터는 매주 한두 번씩은 꼭 집계를 하죠. 그래서 그거 보고 이제 그 동네의 바닥을 보통 파악을 합니다. 등기를 쳐서 2년 갖고 있어야지 또 비과세가 되든 일반세율이 되든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효율 면에서 이게 좋은 건가? 물론 뭐 천대기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던데 뭐 그렇게 되면 좋죠. 그렇게 해서 진짜 열심히 다니고 하면 좋은데 하나 물리면 어떡할 거야? 등기 쳐야 되는데 전세 안 빠지면 어떡할 거야? 그런 리스크도 있다는 거죠. 그런 거 잘 생각하셔서 하셔야 된다. 한 20년 넘게 해봤는데 네.
내가 이렇게 성공한 이유는 그냥 서울에 있는 집을 그래도 좀 사서 그런 것 같아. 지방도 해봤는데 지방에 이제 작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분위기 좋을 때는 좋았는데 분위기가 꺼지거나 정말 좋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안 팔리고 골칫덩어리고 그런 것 같아. 특히나 다주택자들은 이제 그 범죄자 취급하는 이런 시국에서 서울의 한 개, 지방에서도 이제 대장 동네의 한 개를 사는 것이 여러 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괜찮은 것 같고 그런 규제가 앞으로 풀릴 거냐, 풀릴 수 있을 것이냐 생각해보면 안 그럴 것 같거든. 풀리고 나서 해도 돼. 지방에 계시면 지방에서 제일 좋은 걸 하시거나 서울에 집을 살 생각이 있다면 자기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최대한을 그냥 사서 장기적으로 보유한다는 생각을 가져가는 게 한동안은 괜찮은 생각일 수 있다. 정부가 지금 서울 있게 집이 오르는데 서울 취득세 풀어줄 것 같아요? 아니요. 안 풀어줄 것 같잖아요. 생각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쵸. 그러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래. 그냥 안 풀어주니까 집값이 떨어질 거야. 그래서 정부가 그때 많이 떨어지면 풀어줄 거야. 그럼 그때 사 기다렸다가 이런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계속 이러고 있는데 집이 떨어지냐고 떨어지고 있냐고 계속. 뭐 데드캡 바운스 그랬는데 데드캡이 아니고 그랬잖아. 2023년에도 그랬잖아요. 데드캡 바운스라고 하고 2024년에도 데드캡 바운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알고 봤더니 그 데드캡이 아니고 라이브 캐시였잖아. 이렇게 바운스 It's alive 하고 있었잖아. 잘 생각해봐야 된다. 서울은 딱히 집이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거의 몇 달 동안 뭐 급락할 이유를 딱히 나는 보이지 않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막상 그 사람들한테 급락할 거냐고 물어보면은 또 말은 그래 하다가 막상 질문하면은 또 그게 아니고 애매한 이야기를 또 해. 참 웃기는 거지. 제 생각은 2023년이 그랬던 것처럼 2024년 하반기도 매우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2022년 12월에 절망적으로 이야기하던 그 사람들 속에서 특례론이라는 걸 이용해서 2023년 1월에 계약한 사람들 지금 그때 계약한 거 가격이랑 비교해 보면은 그 절망에 비례해서 많이 올랐어. 2023년 초에도 똑같았단 말이죠. 그때도 산 사람들은 상당히 수익을 봤단 말이죠. 길게 보면 하락론자들의 얘기가 다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단기적으로는 맞아 보일지 모르지만 지금도 똑같다. 2번이나 당하고도 또 당할 거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자기만의 부동산을 바라보는 뷰가 되게 중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 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뷰를 점점 수정해 나가면서 고도화를 해 나가야지 누구의 얘기도 흔들리지 않겠냐. 그러려면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많고 공부를 좀 많이 한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 특히 하락론자들에게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락론자들 중에 유튜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빼고 진심으로 나는 하는 얘기인데 하락론 이야기 하시는 분 중에 진지하게 부동산에 공부를 해본 분이 얼마나 될까? 그 진지하다는 게 1시간, 2시간 뭐 열흘 이런 게 아니고 매일 부동산 관련 신문 매일 30분, 1시간씩 보고 이렇게 몇 년씩 해본 사람이 과연 한 명이라도 있나? 야, 나는 박사야. 부동산학 박사라고. 그렇죠. 그러면 부동산학 박사면 그거에 비례하면 부동산학 박사님들이 제일 돈이 많아야 될 텐데 왜 유튜브 나와가지고 하락론 한다면서 조회수 올리고 이러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냥 집이 많이 떨어질 거니까 나는 집으로 부자가 많이 됐으니까 이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알려주는 건가 사람들한테?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5단지죠. 5단지. 그 LH에서 15층 이상 처음 지어본 거라서 되게 탄탄하게 지었다 그러는데 예, 5단지고 이제 왼쪽에 보면 갤러리아 팰리스라고 이제 주상복합 그리고 저기 앞에 보이면 양쪽으로 이제 오른쪽이 리센츠 2단지 그 다음에 왼쪽이 트리지움은 3단지 그 트리는 나무 트리더라고 트리인 줄 알았더니 그리고 여기 이제 YMCA가 운영하는 수영장이 있었죠 예전에. 그래서 이게 조금 지금은 너무 오래돼가지고 40년이 넘으니까 그러네요. 야외 수영장도 예전에 있었어요. 40년 전에 야외 수영장을 지을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알 수 있죠. 여기는 제가 지상으로 다녀본 적이 거의 없어서 되게 생소하네요. 여기도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1, 2, 3, 4단지는 5층짜리였고 네. 여기는 중층이었죠. 아무래도 이게 5단지에 그 부자들이 많이 살았겠죠? 네. 5단지에도 보면 부엌 옆에 조그만 옛날 말로 식모방이 있어요. 식모방?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가지고 그걸 계획을 했던 거지. 그 입주 가사 도우미가 있을 정도의 부유한 사람들이 살 거다. 이렇게 해서 한 거죠. 저층들은 어디 가나 똑같이 이제 재건축 이미 끝났고, 개포동도 보면 저층은 다 끝나고 이제 5, 6, 7단지만 남았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이 여기도 이미 다 됐죠. 네. 2008년, 6년부터 8년 사이에 10,000세대 넘게 이제 거의 2만 세대가 입주를 했죠.
그래서 여기가 막 그 시기에 그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도 전부 다 주공 1단지들은 다 입주를 했다고 보면 되죠. 많이 입주를 했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 다 들어왔다. 근데 여기는 이제 1단지, 2단지는 10평대 소형이었고 3, 4단지는 그래도 그 3단지는 중형이 좀 있었고 4단지가 중형이 좀 많았어요. 석촌호수 앞에 레이크 팰리스. 네. 중형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1, 2단지 살다가 애들이 크면 이제 12평, 13평 아파트에 이제 중고등학생들 막 두세 명씩을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3, 4단지로 이사를 가는 거죠. 3, 4단지로 이사를 가니까 학원가는 3, 4단지 앞에 이제 만들어져 있어요. 1, 2단지에서는 이제 1, 2단지에서는 애들 키우기 힘드니까 3, 4단지는 수요가 있었던 거죠. 학원 수요가. 그래서 학원 사거리는 3, 4단지 앞에 있고 지금 계속 확장되고 있는 추세다. 재밌는 게 이제 서울에서 평균 연령이 제일 어린 동은 위례예요. 신도시 위례. 원래 신도시가 어리거든요. 네. 근데 2등이 잠실이에요. 이 얘네들이 지은 지가 20년이 다 돼가는데 잠시는 좀 의외네요. 그쵸. 그래서 보통은 맞벌이 부부들이 대기업 맞벌이 부부들, 그러니까 대치동에 들어가서 그렇게 빡세게 하기는 좀 우리한테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20몇 억씩 넘어가니까 조금 장벽이 높아지고 있죠. 여기 1단지, 여기 1단지고 여기가 1단지하고 2단지가 합쳐가지고 1단지가 5, 6, 7세대거든요. 5,678세대. 2단지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11,000세대 정도 되는 거죠. 이 두 개가 합치면 헬리오만 한 거예요. 헬리오보다 크고, 둔촌보다는 조금 작은 거죠. 여기가 이미 이제 헬리오나 둔촌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거의 20년 전부터 이게 만들어져 있었던 거고, 여기 종합운동장, 그리고 좀 더 가면은 우성 123이라 그래. 우성 123이랑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가 있죠. 우성 123하고 아시아 선수촌은 원래부터 부자들이 많이 살았고, 그 설계를 김수근이라는 건축가가 했다는데, 옛날에 유명했다는데, 그렇고요. 부자들이 많이 살았던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종합운동장 저기를 개발한다 그래갖고, 88년에 했으니까 개발한다 그래갖고, 이제 그 주택거래 허가지역, 토지거래 허가지역인데 사실상 주택거래 허가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래서 좀 덜 올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대신에 우리 아까 사무실 있는 신천동, 네, 그쪽은 아니기 때문에 파크리오가 반사 이익을 봤다, 헬리오나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오른쪽은 신천, 옛날에 그 좀 40대 이후 사람분들께서는 여기 많이 놀러 왔을 것 같은데, 네, 신천 이거 예전처럼 그렇게 이제 그 번화한 그런 곳은 아닌데, 야구가 끝나면 다 여기 와서 이제 드시기 때문에 상권은 좋죠. 겨울에는 좀 그렇고 봄부터 가을까지는 야구 때문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진곤이 형이 여기 곱창집 했었습니다. 아, 곱창집 하셨습니까? 네. 아, 지금 다양한 거 하시네. 접었습니다. 아, 접었어? 하는 것마다 이렇게 접어. 네. 아니, 잘 됐으면 좋겠다. 아, 나도 접었었는데 뭐. 예, 그게 딱 그런 거죠. 사업을 하는 사람을 넘을 순 없죠, 수입을. 이렇게 네,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0. 몇 프로 이야기고, 대부분 사업하는 사람들은 1년 내 폐업률이 뭐 70%, 80% 막 그런 이야기 많잖아요. 네. 사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성공하는 사람들은 진짜 몇 명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업을 하면 망하는 거야. 근데 부동산은, 특히 아파트는 사놓고 시간만 가면은 대부분 오르잖아요. 거의 95%, 99% 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돈을 좀 욕심을 부려가지고 만족 못하고 사업을 하게 되면 되게 진지하게 해야 되는 것 같아. 나도 이제 그걸 해보고 느낀 거죠. 욕심에. 다 버는 줄 알았는데, 진짜 사업에서 돈 버는 사람들은 1%도 안 된다라는 걸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주식하고 똑같은 것 같아. 진짜 고생만 하고, 진짜 가게하고 자기가 직접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가. 알바한테 맡겨놓고 나는 저녁에 와서 돈만 찾아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망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렇게 쉬운 거면 스스처럼 이제 우후죽순처럼 경쟁자가 생기는 건데 잘 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세상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경쟁이 덜한 걸 해야 되는데 경쟁이 심한 걸 하면서 돈을 벌 거라 생각하니까 힘든 거죠. 자, 여기 3단지 쪽으로 해서 이제 가면 여기가 새마을 시장이라고 되게 유명한 시장, 옛날부터 유명하죠. 지금도 새마을 시장 가세요 그러면 택시 기사님들은 다 알고 가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엘스라 그러면 잘 모르시고 1단지라 그러면 잘 알아요. 그치. 여기가 이제
트리지움이고 3단지인데 이쪽으로 가면 아까는 이제 큰 길에서 골목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소형이 좀 있어가지고 좀 큰 게 있어가지고 학원가는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죠. 이쪽에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는 밥집이 많이 나오는데 조금 더 가면 이제 건물이 새롭게 들어오면 거기 학원들이 다 차고 있어요. 이렇게 점점 그 확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학원 사거리라 그래요. 잠실에 작지만 점점 조금씩 확장이 되고 있는 그런 거죠. 여기 보면 정상어학원부터 해가지고 점점 이쪽으로 퍼져나오고 골목으로 들어가고. 근데 메인은 저기 이제 학원 사거리라고, 아예 이름이 학원 사거리야. 학사라 그러는데 거기에는 계속 새로운 건물이 들어오면 학원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그럼 저녁에는 좀 복작복작하겠네요. 저녁에는 좀 복잡복잡하죠. 그래서 오히려 저기 아래로 가면은 9호선 지나가는 길이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빌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오히려 학원 차리기가 좋긴 한데 그까지 가기에는 아직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긴 해. 근데 대소수로 하는 그런 학원들은 일부 생기고 있어요. 애들을 많이 키워보면 애들을 키워보니까 구석구석에 학원들이 많더라고. 방이동을 몇 가고 대치동도 가고 했는데 방이동 가는 수요들이 다 이제 이쪽이 확장되면서 넘어오는 거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잠시는 네. 그래서 이제 방이동보다는 이쪽으로 계속 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방이동에 가면 좋은 학원들이 크고 대형 학원들이 많아요. 그런 학원들이 많아요. 황소수학부터 해가지고 그런 게 많고 여기도 황소수학이 들어왔나? 얼마 전에? 모르겠네.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그렇다. 여기가 3단지, 4단지. 그리고 좀 더 가면 석촌호수 왼쪽에 보시면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학원 사거리라는 곳이죠. 학원 사거리. 그래서 보시면 플라타나스 때문에 잘 안 보이긴 한데 이쪽이 다 거의 학원이라고 보면 되고 이 골목으로 새로운 건물들이 이제 삐까삐까한 건물들이 올라오면 다 학원으로 차고 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레이크 팰리스 4단지 상가인데 보시면 다 학원이야. 뭐 구주입에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학원이죠. 구주입에. 싹 다 외곽에다가 이게 시트지를 붙이면 이제 학원이잖아. 다. 그렇죠. 그쵸. 다 학원이야, 상가가. 이쪽 안으로도 이제 학원가들이 쭉 계속 들어가고 있다. 이 안쪽 골목으로도, 오른쪽 안쪽 골목으로 들어가고 있고, 여기서부터 쭉 내려가면은 뭐, 파인만부터 해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그런 학원들이 계속 있어요. 네. 그래서 이 4단지 끝나는 데서 이제 학원가가 끝난다. 이런 이야기죠. 네. 그리고 안쪽으로 계속 학원가들이 확장되고 있다. 5단지하고 이제 장미 같은 경우에는 중층이고 그런데 입지가 너무 좋으니까 거기는 이제 뭐 다 50층 이상으로 건축한다, 49층으로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재건축이 되면 한강뷰가 쫙 나오고 특히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잠실역 있는 데를 종상향 해가지고 더 올려준다.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잠실의 대장은 이제 그쪽이 되겠죠. 옛날처럼. 결국에는 중층이 재건축을 하면은 자리가 바뀌는 거죠. 반포 같은 경우에는 그 반포주공 1단지 1, 2, 4주구가 5층이었지만 재건축하고 나서도 이제 대장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5층이었지만 막 50평, 60평 이런 것도 많았고 윗집까지 사가지고 복층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럴 정도로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복층? 예, 윗집까지 사가지고 복층으로 뚫어 쓰는 거죠. 우와. 바닥을. 그런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5층짜리를 재건축했는데도 나중에 이제 그 부촌이 되는 거고 어쨌든 거기가 이제 들어오면 압구정이 되기 전까지는 대장이 되지 않겠냐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제 근데 예전에 1, 2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 12, 13평 위주로 되어 있었고 3, 4단지 같은 경우에는 중대형이 좀 있었기 때문에 학원이 여기 생겼다 그랬는데 재건축하고 나서는 이제 그 사이즈가 특별히 뭐 크다 뭐 이런 게 없잖아요. 이제 1, 2단지에도 40평대가 들어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비슷해졌다고 보면 되는데 오히려 이제 3, 4단지 같은 경우에는 트리지움이나 레이크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를 딴 데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애기 키우는 입장에서는 단지 내에 초중고가 다 있는 1, 2단지를 선호하게 되잖아요. 중학교 때 특히 딴 데로 가게 되고 이제 여기는 인원수가 부족해갖고 여기 아래쪽에 그 아파트 단지 외에 거주하는 학생들이랑 같이 다니고 하니까 아무래도 선호도가 그런 면에 조금 떨어지죠. 그 차이가 이제 1, 2억씩 차이 나는 걸로 1, 2억씩 차이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기가 석촌호수고 왼쪽이 롯데월드 그리고 오른쪽이 그 이제 속리단길이죠. 속리단길. 여기 진짜 주말에 사람 많던데요. 네, 속리단길인데 그 무슨 리단길이 다 이제 망해가고 그런다는데 여기만 계속 이제 확장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 잘 됩니다. 여기 의외로. 네. 인기 많습니다 여기. 네, 인기 많습니다. 점점 확장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게 잠실타워, 롯데타워하고 석촌호수가 직객 효과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차피 저기 이제 몰 가면은 중저가 브랜드도 다 있기 때문에 네. 몰에서 모든 걸 해결하고 조용히 커피 마시고 이런 게 되기 때문에 한 번 와가지고 다 해결하고 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점점 확장되는 것 같고 여기 계속 뭔가를 투자해가지고 점점 이뻐지니까 네. 네, 그런 거죠. 여기 강남하고는 또 약간 다른 잠실의 그 느낌? 을 만드는데 네. 아주 그쵸. 일조했죠. 집값은 좀 싸지만 뭐 놀고 즐길 거리는 좋잖아요, 그죠? 네. 외부 사람들이 많이 이용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리고 이 석촌호수가 갈 때마다 바뀌어요. 계속 뭔가를 하니까 러닝 크루, 임장 크루 말고 러닝 크루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5명 이상 뛰지 마세요 그러니까 알아서 다 이제 요즘에는 줄 지어가지고 뛰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없어지더라고요. 그 룰을 잘 지키더라고 사람들이. 여기 이제 송리단길의 메인 길 중에 하나죠. 안쪽으로 들어가면 네. 좀 가볼까요? 이렇게 하면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면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갈아타기와 투자의 관점에서 갈아타기와 투자의 관점에서 지금까지 언급했던 곳들. 그치. 실거주 같은 경우에는 잠실만한 만족도를 줄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죠. 네. 실거주 입장에서는 사실 그 장미도 좋고 주공도 좋죠. 근데 이제 그 얼죽신 분위기에서는 이제 실거주 하기에는 사실 난이도가 좀 있죠. 난이도가 좀 많죠. 네. 근데 그리고 여기는 또 들어올라 그러면 장미 같은 경우에는 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네. 투자로 해놓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근데 만약에 실거주라 그러면 장미 아파트가 돈 좀 있으신 분들한테는 최고의 선택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주공 5단지보다 한강에 집혀 있는 부분이 더 길어요. 그래서 한강뷰 나오는 곳들이 훨씬 더 많을 거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물론 그렇다고 이제 주공 5단지가 장미보다 빠진다고는 이야기 못하지. 주공 5단지는 이제 한강변부터 해가지고 쭉 나와가지고 잠실의 그 인프라, 쇼핑이라든지 문화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까지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장미 아파트 옆에는 이제 우리 파크리오가 있죠. 파크리오는 주택거래, 토지거래 허가가 아니죠. 예, 허가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파크리오 쪽으로 이제 그 투자하는 사람도 일부 들어왔고, 실거주들도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격차가 많이 줄었어요. 잠실하고. 네. 그래. 그 옆에 있는 장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이제 약간 부촌,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부자들이 산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파크리오는 또 시형 아파트였거든요. 5층짜리였단 말이에요. 되게 무시했어. 근데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은 많이 없어졌죠. 그리고 이제 신천동의 그 중층 아파트들 중에 그 대표적인 게 미승코로바하고 이제 진주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후분양으로 해서 딸리고 있었잖아요. 그것들이 이제 일반 분양을 했잖아요. 잠내야. 이 정면에 보시면 이게 르엘이에요. 네. 르엘이고 그 옆에가 잠내야예요. 잠내야. 네.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그 롯데가 공을 많이 들였거든요. 도배를 하려고 롯데촌으로. 그 롯데타워 있고 그 다음에 롯데 골드, 스타 골드 그래가지고 네, 저기 앞에 있죠. 예, 골드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르엘도 이제 잠시 그 롯데가 먹었고 장미 같은 경우에는 안에 가보면 시계를 르엘 그래갖고 시계 있잖아요. 외곽이 큰 시계 그런 거에도 붙여놓고 공을 많이 들이고 있다. 자기 롯데촌으로 만들려고. 롯데는 잠실에 좀 진심인 것 같아요. 진심이죠. 여기가 이제 그룹의 이제 상징이죠. 그룹의 시초가 소공동 롯데백화점이었다면 네. 롯데호텔이랑 네. 이제 그룹이 이제 다시 태어나는 곳이 이제 여기 잠실이잖아요. 그렇죠. 그 공을 많이 들였죠. 그 롯데타워 지을 때도 그 성남 비행장에 비행기 날아다가 이제 걸린다 그래갖고 그 각도 각도를 트는 거 과정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네. 뭐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진심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옆에가 이제 이번에 분양한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그죠? 라이파크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중층 아파트의 스타트를 얘네들이 끊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지만 이주를 2017년 2017년 12월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어요. 2017년. 그러니까 지금 2024년이고 4, 3, 2, 1, 그치? 0, 1, 7, 8년 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주를 지금 6년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조합원들은 고통이 심하죠. 근데 이제 여기는 대신에 재건축 초과액 환수 비대상이죠. 그래서 그만큼 할인돼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입주 시기는 이제 조절을 좀 했어, 서울시에서. 그래서 내년 6월하고 12월에 차례대로 입주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저 앞에 잡내하고 이게 르엘인데 비슷하게 올라갔거든요. 저는 이제 우리 사무실에서 이게 보이기 때문에 땅 팔 때부터 이렇게 계속 지켜봤죠. 예, 그렇습니다. 얘네가 이제 얼마까지 갈 거냐. 이게 신천동, 여기도 잠실권이라고 봐야죠. 신천동 쪽이나 그 잠실권의 중층 아파트 재건축에 그게 되겠죠. 이제 40억. 40억이네, 50억이네, 뭐 이렇게 그 되겠죠. 그래서 진짜 이게 40억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뭐 잠실주공 5단지나 장미 쪽에서 한강 풀뷰가 나온다. 그런 거면 국평 40억이 안 갈 이유도 별로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네. 여기가 장미 아파트고, 장미 아파트 3차죠. 3차, 1, 2, 3차가 있거든요. 3차. 그리고 저기 보면, 앞에 보면은 주상복합촌이나 아니면 업무 빌딩이 보이잖아요. 네. 이제 얘네들이 그 업무 시설이 엄청 많아. 그래서 진짜 많아요. 여기 점심때 되면 길도 나와가지고 여기, 예. 장미종합상가 여기 40년 된 상가 지하에서 밥을 먹는데 맞아요. 장사가 되게 잘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장사가 잘 되니까 재건축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분들은 이제 그 장사가 잘 되니까 찬성하기가 쉽진 않겠죠. 한번 하면은 아까 뭐 잠실로이나 이런 데가 7, 8년째 지금 이주 중인데 장사를 못 하시니까. 그리고 이제 주인들은 괜찮은데 그 세입자분들은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 장미 보시면 이제 단풍이 너무 예쁘게 들었죠. 장난 아닙니다. 이거 보세요. 네, 안에까지는 안 들어가고, 예, 공개되어 있는 데까지만 들어갈게요. 이쪽 들어가면 좋은데 여기 장미, 여기에 단풍이 정말 장미 아파트인데 단풍이 너무 예쁘죠. 장난 아니에요. 멋집니다. 네, 1, 2단지, 3단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 끝에서 돌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저는 여기 장미 아파트 여기 밥 먹고 나면 걷고, 봄에는 5단지 벚꽃 피면 거기를 밥 먹고 나면 걷고 이러죠. 그 외에는 석촌호수까지, 여기 사무실에서 석촌호수까지 걸어서 5단지 돌아서 장미 아파트 돌아서 이렇게 오죠. 여기는 이제 보시면 지금 낮에도 주차가 장난 아니죠. 네, 뭐 이거는 이해합니다. 그래도 여기는 그나마 그 대치동 엄마나 이런 데보다는 좀 나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동네들은 놀이터 애들 안 놀잖아요, 이제. 네. 놀이터 빈 땅만 나오면 밀고 주차장을 만드는데, 여기는 그 정도까지는 아직 아니더라고요. 여기 들어가면 이제 한강공원이 바로 나와요, 여기 앞에. 한강공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잠실에 있는 단지들은 다 한강으로 연결이 대부분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나오면 한강으로 가면 됩니다. 요즘 또 오세훈 시장이 한강의 진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반포지구 앞에 보면은, 반포지구라고 해야 되나? 반포지구 앞에 보면 스타벅스 있잖아요. 네. 해상 물 위에다가 띄워가지고 그 앞에다가 이제 구조물을 올린 다음에 스타벅스를 넣었잖아요. 네. 그게 되게 인기잖아. 그래서 지금 한강에 엄청 공사를 하고 있어. 그래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한강은. 그리고 그 한강에 이런 데 앉아가지고 돗자리 깔아놓고 뭐 먹으면서 소소하게 그냥 이야기하고 음악 틀어놓고 누워있고 이런 거. 그런 거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낭만인데, 그거. 낭만인데, 나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되거든. 사실 지금은 조금 이해되는데 이해가 잘 안 됐거든. 어디 여행지 가야 되고 돌아다녀야 되고 이런데 뭐 시간을 보내고 있어. 휴가도 얼마 안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거 못해요. 밥 먹으면 바로 일어나서 어디 가고. 그래서 지금은 트렌드가 바뀌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한강 고수부지 가가지고, 고수부지는 안 되거든. 한강 둔치 가가지고 달리고 누워있고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이제, 뉴욕 같은 데도 그 허드슨 강변보다는 센트럴파크에서 조깅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데가 훨씬 더 인기가 있다고 하잖아요. 네. 약간 그 트렌드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업무지구가 있어서 밥 먹으러 많이 오니까 장사가 잘 되고, 그래서 반대 이런 것들이 심한데, 문제는 또 여기가 식당가가 있는 지하하고 1층은 잘 되는데 그 위에는 또 생각보다 잘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내부에서도 좀 그런 게 있겠죠. 밥만 잘 먹는구나, 사람들이. 근데 여기는 상가가 이제 전처상가부터 해갖고 A동, B동이 있는데, 이쪽이 A동, B동이고 전처상가는 좀 작거든요. 근데 A동, B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분리가 돼 있어요. 분리가 돼 있어갖고 이제 잘 안 되면 채척해서 하거나 뭐 이런 거를 검토 중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채척이라는 게 바로 이제 채척해야지 그래가지고 바로 되는 건 아니거든. 보통 이제 사례들을 보면 레미안 첼리투스 같은 경우에도 1년 이상 걸렸거든요. 네. 그 합의하고 그다음에 판결을 받아야 되니까 1년 이상 걸렸으니까, 그게 이제
그 시간을 지체하는 요소가 될 수 있겠죠. 시형 아파트를 재건축했던 파크리오가 되겠습니다. 파크리오. 여기도 어마어마한 단지죠. 6천 세대가 넘어가는 단지죠. 네. 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좋았는데 이제 앞에 르엘이 들어오면서 좀 가리죠, 이제. 그죠? 좀 가리게 됐어요. 지상철. 여기 이제 한강 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조로 되어 있죠. 이것 때문에 논한 사람들은, 예, 흡연하시는 분들이 이제 명당이죠. 이 근처. 마음나게 프리하게 필 수 있는 데가, 프리하게 전자담배 말고 뭐라 그러지, 그거? 연초. 연초를 프리하게 필 수 있는 데가 여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다 저기 껴서 피시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성당 앞에서 피셨는데, 성당에서 신부님이 나오셔갖고, 피지 말라고 이렇게 다 여기까지 나오시더라고. 장미는 가보면, 오래전부터 사신 분들이 많아갖고, 네. 약간 나이 좀 지긋하신 분들이 많고, 여기 파크리오에는 그래도 좀 장미보다는 좀 젊고, 이제 옷이나 이런 거, 피부나 이런 데 신경 쓰시는 분들이 좀 더 많죠. 재건축되고 나면 또 많이 바뀌겠죠? 여기 일대도 보면은, 잠실 중층 재건축의 스타트를 알리는 거니까. 잠내와도 이제 얼마의 분양이지? 6천만 원의 분양했나? 거의 20억 가까이의 분양했잖아요. 그쵸? 20억 가까이의 분양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여기가 투기과열지구이긴 한데 6천만 원 정도까지 분양이 된다 라는 이야기는 주변에 중층 아파트들의 사업성에 영향을 주는 거죠. 아, 우리도 그러면 6천 원 아니더라도 한 5천 이상은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주변 아파트 시세 대비 뭐 이런 걸로 많이 하니까 그게 이제 입지가 좀 차이 난다 그래서 확 차이 나고 이러진 않더라고. 그래서 이제 요게 성공을 하면서 이제는 오금동, 방이동 좀 더 내려가서 가락동, 네. 송파에 아파트가 있는 저 밑에 끝까지 영향을 주는 거죠. 사업성이나 속도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게 저는 이제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방이동이나 이제 가락동 같은 경우에도 추진을 이제 옛날부터 하긴 했는데 요즘에 속도가 좀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상 가보면은 매물이 별로 없어. 그래서 일단 요거 한번 뚫어보고 그 동네까지 가보는 걸로 하시죠. 네. 진짜 넓다. 네, 파크리오는 이제 안으로 길게 돼 있어. 길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면 안으로 쭉 여기 보면 메인 도로 따라서 저 안에까지 길게 들어가요. 이렇게 엄청 길게 들어가요. 확실히 대단지.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상가를 여기다 배치해놨거든요. 저쪽에도 좀 있긴 한데 여기 상가가 너무 잘 되는 거죠. 그렇죠. 세대수도 많은데 상가가 생각보다 작거든. 너무 잘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산병원 갔다 오시는 분들이 여기서 다 약타 가시죠? 여기 와봤죠? 구름다리 지나서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서 다 차 타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갖고 여기 약국들이 상가에 약국 자리는 나오기만 하면 그냥 장미가 되면 한강 바로 앞에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그쵸. 풀뷰 나오는 데는 40억도 가겠죠. 아, 장미를 사야겠네. 네. 그래서 장미가 내가 보기에는 지금 장미 써있다 저기. 장미 붙어있어. 장미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실거주해야 되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진짜 나도 뭐 지방에 물린 거 많잖아. 안 팔려. 예. 가격은 10분의 1도 안 돼요. 근데 안 팔려. 10분의 1. 안 팔려. 그래서 서울에 내 집을 사세요, 여러분. 제가 많이 해봤잖아요. 예, 많이 해보니까 알겠어요. 서울에 내 집을 사시고 서울에 한 개 사는 게 지방에 5개보다 더 많이 올라요. 예, 길게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예, 짧게 뭐 투자로 이렇게 예전처럼 이렇게 지방 내려가가지고 하고 안 하고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취득세를 지방만 따로 풀어주지 않는 이상 그런 일들은 이제 앞으로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다시 지방의 시대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방의 시대가 오겠죠. 수도권이 오를 만큼 오르고 나면. 근데 지방은 분석을 해보면 금리 영향보다는 자체 수급 영향이 되게 크거든요. 네.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지난 20년, 22년에 너무 낮은 금리하고 너무 높은 금리를 1년 만에 맛봤잖아. 그런 시기는 되게 처음이죠, 처음. 갑자기 평균이다가 평소대로 가다가 갑자기 급등했다 낮아진 적은 있지만 너무 낮다가 너무 높아진 거는 처음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금리의 영향이 큰 것처럼 보이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뭐라 그러냐 수급으로 다 설명이 다 돼요. 지방은 잘 네. 돼요. 네. 이게 금리가 일단 떨어져야죠. 금리가 지금 정상 수준에 거의 이제 근접하고 있잖아요. 네. 근접하고 있으니까
이제 자체의 물량이 어떠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 물량을 보면 이제 광역시 단위로 보면은 부산부터 줄어들고 울산, 부산부터 줄어들고 그 다음에 뭐 광주, 대전, 제일 마지막에 대구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네. 근데 뭐 경상도, 뭐 경상북도 이런 식으로 보면 그 경상도, 남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레이어들이 많단 말이에요, 도시들이. 그러니까 경상도 통으로 묶어서 보기에는 창원하고 진주하고 그림이 너무 다르고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그 지방에 내려가고 하나 사고 나면 1주택자가 되고 다시 뭘 사면 2주택자가 되고 3주택부터는 취득세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니까 옛날처럼 지방에 이제 가성비로 수익률로 막 사가지고 쫙 깔아. 몇 개 샀어? 5개 샀습니다. 아, 좀 더 사요. 저는 7개요. 약간 이런 느낌이 안 된다는 거지. 옛날처럼 안 되니까 그런 걸 생각해 봐야겠다. 그렇다고 다시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2억짜리를 거의 2,500만원 취득세를 내고 법비까지 2,500만원 내면서 그거를 사가지고 과연 그게 얼마나 남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물론 뭐 저도 2020년, 21년 이럴 때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맞아보니까 알겠어. 그러니까 아파요? 지방도 대장을 하는 거는 괜찮아. 지금도 괜찮고 수익률이 괜찮았어. 근데 이제 자잘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지방에 다시 꼭 사셔야 된다. 서울 살 돈 없다 그러면 지방도 대장을 사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투자로 지방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뭐 사는 건 쉬운데 파는 게 어려우니까 샀다고 자랑하지 말고 팔고 나서 자랑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팔고 나서 자랑하는 사람이 짜잘한 거 사가지고 거의 못 봤다. 우리 대기업 멘토님이 그렇게 부자가 됐는데요. 그분도 수도권 위주로 사가지고 부자가 됐고 지방은 샀지만 물렸겠죠. 샀다면 물렸겠죠. 아, 나도 물렸는데 샀다면 물렸겠죠. 정리도 잘 안 되고. 뭐 울산 북구에 뭐 그 오토밸리 뭐부터 해가지고 창원에 창원인데 창원 시내가 아니고 저기 산 너머 남면 북면 그런데 그리고 그 마산에 저기 산골짜기 안에 있는 계곡에 있는 동네 이런데 그런데 샀으면 다 물렸지 뭐. 지금 딱 봐도 그래프를 봐도 딱 물렸는데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임장을 뭐 4만 보 걷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4만 보 걷고 일주일 동안 누워 있잖아. 뭐 4만 보가 아니라 요새는 또 6만 보라는 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가면 그러잖아. 잘하라 그러잖아. 잘하라고. 열심히 하지 말고. 일을 못하는데 열심히 하면 사고만 커지잖아. 그쵸. 그래서 너는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막 이러는 거 있잖아. 그런 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흐름이라는 거를 파악해야 되고 운칠기삼이라는 걸 왜 모르냐. 아무리 노력해도 3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운칠기삼. 아무리 노력해봐. 네가 아무리 노력해봐야 네가 노력한 건 3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죠? 그렇잖아요. 부동산 시장은 특히 그렇잖아요. 개별성이 거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을 잘 알아야 된다. 어떻게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지. 지방을 살 때 지금 사는 건 좋지만 전세도 샀다가 2년 뒤에 세입자를 안고 사줄 사람이 있을지 또 얼마나 오를지 이런 걸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사는 건 쉬워요. 가면 막 늘렸어요. 쫙 그냥 고르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고르세요. 왜 고를 수 있겠어요.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일단 수도권에 먼저 하나 짱짱하게 만들어 놓고 그래도 돈이 생기면 그때 고민해도 늦지 않는다 이런 거죠. 이미 지방에 계신 분들이 이제 자기 거 언제 올라요 이러는데 이러시는 분들이 많지. 궁금하니까 물어보시는 거죠. 지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리 영향보다는 수급의 영향으로 대부분 설명이 다 잘 되니까 네. 금리가 이제 내년 되면 정상 범위는 안 오겠습니까? 잠재 성장률 부근으로 오는 게 파월도 모르는 중립금리 같은 건데 부동산 시장에서 금리의 영향이 거의 없고 수급으로 가는 그런 중립금리 같은 그런 느낌, 부동산 시장에서 중립금리 같은 느낌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그 잠재 성장률 수준으로 근접하면 그게 이제 저는 중립금리가 아닌가 부동산 시장에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급으로 다 설명이 되거든. 그렇죠. 그런 시기가 2025년, 6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자기 동네의 물량을 보면 돼. 그래서 맨날 부산, 울산이 그 다음 차례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최근 3년의 이 금리 특이점 말고 네. 나머지 구간은 수급으로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거의 100% 수급으로 서울 빼고도 다 설명이 됩니다. 서울 수도권 빼고는. 네.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간혹
그 이명박 때라든지 네네. 왜 이렇게 가끔씩 훅훅 꺼졌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 2010년 그때만. 뭐 신도시 빼고 일기 신도시나 뭐 이런 거 빼고 2010년부터 2013년? 네, 뭐 그런 거라든지 그때 대구하고 부산은 불처럼 올랐죠. 네. 네, 불처럼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권 기준으로 그러니까 수도권 기준으로 보면은 그래서 제가 금리하고 그 수급으로 설명이 안 된다. 네. 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서울은 설명이 잘 안 된다. 네. 그 보고서도 있어요. 2008년 이후에는 서울은 금리에 점점 더 민감해지고 있다. 이런 보고서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2010년부터 13년은 수급이 꼬여있긴 한데 그때는 뭐냐면 제가 오른다는 이야기는 그 임대 가격 아니면 매매가 오른다는 의미예요. 임대 가격이 오르다 매매 가격이 오른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는 게 맞죠. 그러니까 그때는 매매는 안 올랐지만 임대가 엄청 올랐죠. 미친 전세. 그렇죠. 미친 전세.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을 안 사. 그러니까 심리가 바닥이었어. 수급이 적은데 심리가 바닥이었어. 그래서 집을 안 사니까 공급은 적은데 전세로 살아야 되니까 전세가 폭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부동산만 보면 안 되고 매크로를 크게 보면은 맨날 뭐 그리스 망하고 그리스 망했죠 실제로. 이탈리아, 스페인, 그다음 피그스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뭐 프랑스 독일도 위험하고 영국의 브렉시트까지 2016년이에요 브렉시트가. 그 시기에 틀면 그냥 나왔어요. 미국의 양적 완화가고 QE가 어떻고 뭐 QT가 어떻고 맨날 이러기만 나오는데 누가 그때 집을 사요? 안 사죠. 안 사고 그때 또 하락 주장하시던 분들 지금은 다 사라지셨지만 물론 이미 장이 또 폭동하면 이번 분들도 얼마나 맥락을 이해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 사라진 분들 이야기를 얼마나 집중적으로 들었습니까? 뭐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쵸? 주식으로 전환하셨죠? 아, 그렇죠. 잘 갈아타셨죠. 마지막에는 이제 내 집 찾기 앱까지 만드시더라고요. 제가 다운받아 봤었거든요. 오래 유지가 안 되더라고.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심리는 방향키 같은 건 역할을 하는 거지. 심리가 좋을 때는 매매로 방향을 이렇게 큰 배에 키를 돌리는 거고, 그 심리가 안 좋을 때는 이제 임대로 키를 돌리는 거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매매가 1 오르면 전세가 2나 3이 올랐죠. 미친 전세. 그 하우스푸어랑 미친 전세라는 단어가 공존하던 시기였죠. 근데 지금은 전세도 1, 매매도 1 이렇게 오른다고 보시는 게 맞죠. 그러니까 그 키가 심리라는 키가 매매하고 그 키가 강하게 매수 쪽은 아니지만 그래도 2010년하고 13년하고는 완전 다르다 이런 이야기죠. 그 시기하고는 완전 다르다는 거죠. 그게 이제 KB 심리 지수를 보면은 그 시기보다도 2배 이상 높아요 지금 심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KB 지수를 서울 걸 올해 장기 시계열로 보면 그 하락을 하는 심리 지수가 있어. 그런데 지금은 그 경계선보다 훨씬 높은 상태에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급락이 올 수 있죠. 애매모호할 때는 정부의 규제가 좀 더 약발을 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착각하시는 거죠. 정부의 규제로 아파트가 어떻고 저떻고 하는 건데 그건 단기적으로 3, 4개월 보는 거죠. 논문을 찾아보면 정부의 규제는 3, 4개월 이상 못 간다는 논문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출 규제 한다 그래서 이게 영원히 안 올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이 기회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지금 집사라고 하는 저 같은 사람을 나중에 뭐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지나고 나면 지금 또 안 샀으면 후회하게 된다니까. 기억을 할까요? 사람들이? 기억 못 하겠지. 뭐 학고 유튜브인데. 여기 봐봐. 은행 나오면 봐봐요. 여기. 여기가 이제 그 남부의 센트럴파크죠. 이미 있죠. 올림픽공원 아니겠습니까? 자, 오른쪽이 방이동 학원가예요. 방이동 학원가. 여기는 대형 학원이 많아요. 대형 학원. 그래서 여기 보면 차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잖아요. 6차선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버스 운영을 많이 해요. 그 밖에 대나도 다니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여기 학원가 다 학원가야.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 그 유명한 올림픽 삼총사 올선이죠.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그리고 이 길 기준으로 오른쪽이 방이동 학원가, 그 다음에 방이대림부터 시작이죠. 이 방이대림 아파트는 이제 이슈가 많긴 했는데 자리는 최고거든. 자리는 되게 좋은데 그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 다른 아파트가 있어. 왜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짰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통합으로 되냐 안 되냐 해갖고 말이 많은데
송파구에서 된다 그래가지고 다시 진행하고 안전진단 통과했나? 그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방이동의 대장들이 쭉 나오는데 일단 방이동의 대장을 하기 전에 이제 올선하고 우리 여러분들이 강동구지만 우리는 송파에 가깝다고 주장하는 올림픽 파크프레온 둔천중앙부터 한번 실제로 보신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현장감 있게. 그렇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한 5분도 안 걸리거든요. 지하철 타면 한 정거장? 두 정거장?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저기가 재건축이 되고 나면 입주를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젊은 분들이 많이 올 거란 말이야. 항상 대규모 입주 뒤에는 그 단지의 평균 연령이 확 내려가니까. 네. 그러면 중고등학생이나 초등학생 학부모들이 많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12,000세대잖아요. 12,000세대니까 거기에 한 명씩만 있다 그래도 12,000명이 들어오는 거잖아. 애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 거의 수천 명이 학원 수요자들일 텐데 그 수요가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기 방이동으로 다 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방이동 학원가가 다시 후끈하지 않을까. 지금도 밤 되면 후끈한데 후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방이동 학원가 근처에 학원이라도 차릴 수 있는 땅 한 평이라도 갖고 있으면 장기적으로 괜찮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죠? 거기다 올선까지 해봐. 올선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자녀들이 다 커가지고 장성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도 재건축이 되면 파크포레온이 12,000세대. 여기도 거의 1만 세대 가까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2만 세대 가까운 게 미니 신도시보다 더 미니 신도시라기보다는 거의 택지지구 수준 이상으로 된단 말이죠. 네. 그럼 여기가 다 바뀌고 나면은 결국에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 모이겠습니까? 여기로 다 모일 거 아닙니까? 여기 방이동 학원가 쪽으로 모일 거 아닙니까? 여기가 이제 땅값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항아리 상권처럼 바뀌는 거죠. 올림픽 선수촌은 되고 나면은 이제 그 파크뷰죠. 진짜 정말 진정한 파크뷰죠. 예, 진정한 파크뷰. 몽천토성 파크뷰가 되는 거죠. 어마어마합니다. 이 공원이. 네. 자, 이 길이 이렇게 넓습니다. 넓으니까 그 대치동처럼 학원가 이렇게 주차도 못하게 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라이딩 별로 할 것도 없어. 그냥 버스가 다 너무 좋으니까 버스 타고 가도 되고, 그죠? 저기 앞에가 이제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네요. 왼쪽이 다 공원이잖아요. 네. 그럼 저기는 타워형인데 뷰가 끝내주겠죠. 양창이니까. 양쪽으로 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제 앞에 동이. 그래서 이 앞동도 이제 옛날에는 주목 안 했는데 인기가 되게 좋다. 막상 가보니까 뷰가 너무 좋은 거야. 그죠? 여기 이제 왼쪽에 보면 상가. 자, 보시죠. 올림픽 프라하 상가. 어마어마하죠? 예쁘죠? 저 40년 전에 이렇게 설계를 했다. 이런 거. 40년도 훨씬 전에 이렇게 설계를 했다는 겁니다. 한국 최대. 예, 한국 최대. 금싸라기 땅입니다. 여기 딱 보면 이제 올림픽 프라하. 와, 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뭐 마피가 날 수도 있다 안 맞는 걸 다행이라 생각해라 라고 하셨던 분들도 있었고 다 어디 갔냐고. 꼭 사야 된다 하셨던 분도 있었고 참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던. 그쵸. 여기에 13억 분양가는 너무나 비싼 거인데 이 근처에 주상복합이 최근에 분양을 했어요. 18억인가? 이렇게 비싸게 분양을 한 게 있죠. 근데 거기는 하이엔드라며, 싸다며,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분들도 계셨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참, 그분들의 전망이나 이런 것들이 당장은 들어서 내가 사이다처럼 시원할지 모르지만 정말 맞는 것인지 그 사람들 말 들었다가 듣고 진짜 올림픽 파크 보레온 됐는데 포기한 사람이 혹시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실제로 포기한 사람이 있다고. 그분들은 8사였다면 정말 10억이 아니죠. 지금 20 이상, 10억 이상 날라간 10억 이상 날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시원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길게 놓고 보면, 시기를 놓고 보면은 이렇게 답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 근데 그때 분위기는 그랬습니다. 그때 분위기는 두 가지였어요. 적극적인 사람은 지방에서까지 올라와갖고 이거 무조건 잡아야 줍줍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 하셨고, 그 당시에 주변 시세 대비로도 난 싸다고 했었거든? 네. 싸다고 했었는데, 어쨌든, 그때 안 하는 게 오히려 다행이다. 이런 이야기 했던 사람들은 진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다라는 거죠.
자, 어마어마합니다. 이 문주가 드디어 올라가는군요. 이거 문주까지는 못 봤는데, 와. 아직도 뭘 하고 있군요. 그럼요. 이거 이제 요 마무리 공사, 그게 뭐 되네, 안 되네. 바깥에 마무리? 그 한 해 안 하네 막 그랬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돌 쌓아 올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정원. 네. 여기가 이제 그 파크뷰가 끝내주게 나오는 거다. 올림픽 이거 공원. 카메라로 다 안 담기네요. 아쉽네요. 이 건너편에 가서 담아야 돼. 이 멋진 모습이 안 담겨서 좀 아쉽습니다. 그래, 창문에 딱 붙이고 해봐요. 여기 한가운데 알바끼가 있어. 여기 한국전력이 알바끼 있습니다. 여기. 한국전력. 자리 너무 좋아. 상가 놓으면 진짜. 여기가 이제, 이쪽은 이제 5호선역이 가까워요. 근데 여기 커뮤니티 시설이 다 있고, 조식을 이쪽에 줄 거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가운데 뭐 쭉 판상형 있죠. 이렇게 판상형. 네. 네, 저기는 또 판상형 좋아하시고, 커뮤니티 시설 이용하시기 편하신 분들은 이쪽을 또 선호하시고, 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쪽이고, 그죠? 이런 식입니다. 아직도 뭘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여기 1, 2, 3, 4단지가 있잖아요. 4단지가 있는데, 네. 그 3단지는 여기 1단지 있는 쪽이고, 여기 5호선이 또 있죠. 5호선 있고, 3단지 쪽은 이제 9호선이 있고, 3, 4단지 앞에는. 그리고 동북중고등학교가 이제 남중남고구나. 거기 4단지 앞에 있고. 여기 어마어마하죠. 스테이션 5 엄청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왜 스테이션 5겠습니까? 5호선 둔천동역이잖아요. 입구잖아요. 예. 방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나온 게 아파트 한 면을 지나온 겁니다. 그렇죠. 예, 유턴해가지고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너편을 보시면 여기 그 상가들이 전부 다 부동산으로 도배가 됐죠. 그렇죠. 여기도 조그만한 학원들이 많단 말이에요. 학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이제 지을 때 요 뒷불로 얘도 이렇게 먹자 상권이 좀 있거든. 네. 그쪽에 뭘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 그죠? 괜찮겠죠? 이 사람들이 상가요? 그쵸. 여기서 다 소화가 안 될 거 아닙니까? 단지 내 상가에서. 네. 여기 뒷불 약간 시장 느낌이 좀 있거든. 예, 그런 데 샀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알아보러 다니고 그랬었습니다. 안 사지만 요 앞에 여기 뷰, 그죠? 뷰 나오는데 여기 아까 거기, 그죠? 여기는 뷰, 이쪽은 그 편의시설 이용 1단지 있는데 둔촌역 앞에. 그 다음에 저 가가지고 이제 3단지 4단지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사실 여기는 이제 강동구긴 하지만 당이동 학원가 가지. 그리고 바로 옆에 올선이지. 여기 이분들은 강동구라고 하기보다는 송파 생활권이다, 범송파다라고 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죠. 그죠? 네. 근데 여기 도로도 상당히 널찍널찍하고 네. 평지고 좋다. 여기가 잠실의 특징이야. 길이 너무 넓고 좋아. 네. 길이 너무 넓고 교통 잘 안 막히거든. 대신에 밤에 길이 넓으니까 시끄러워요? 폭주죠? 이런 애들 있잖아. 이름에 문 열어놓고 자면. 물론 샷이 닫으면 안 들리지만 그런 애들이 많죠. 지금이라도 사요? 여기요? 네. 실거주면 이렇게 계속 탐색하시다가 큰 배 나오면 하나 잡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봅니다. 근데 투자 관점이라면 고민을 해보셔야죠. 그죠? 그 돈이면 장미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신축에 살아야겠다 그러면 여기인데, 그 돈이면 장미 아파트를 살 수가 있단 말이야. 저는 장미요. 그치. 2년 살고 세주면 돼요. 실거주 여유 2년이니까 허가 받을 때 집이 없어야 돼요. 성과구는 허가 받을 때 집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한강뷰 나오는 거 만약에 딱 나오면 와, 그죠?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저기 321동 근처에 또 상가가 또 있어요. 그리고 진짜 크다. 삼만디에 보면은 학교가 있죠. 삼만디 아니요. 삼만디는 아니구나. 약간 언덕에 보면은 동북중고등학교가 있고, 그 안에 초등학교가 2개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좀 놀랄 수 있는데, 자, 조금 가보면, 여기서 볼 수 있을라나? 좀 더 가야 되나? 여기 한번 볼게요. 이게 9호선이에요. 9호선인데, 여기 보시면 학교 뒤에 또 단지가 있잖아요. 이게 3단지, 4단지인데 사이에 길이 있어. 단지 사이에 길이 있는데 편도 2차선이야. 4단지에서 3단지로 올 때 이제 그 밑으로 올 수 있나요? 근데 연결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3단지는 되게 이제 이쪽으로 좀 빠져 있는 느낌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앞에가 보면 다 그린벨트 이런 거거든요. 교회 있는데 뒤쪽을 보면 그린벨트 이쪽이란 말이야. 네. 그래서 이제 저기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숲세권이다. 그리고 이제 이쪽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선호가 약간 달라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은 거래되고 이런 걸 보면은 4단지보다는 1, 2, 3단지가 더 잘 빠지는 것 같아요. 전세 나가는 거나 이런 걸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잔금 대출을 해주네, 안 해주네 그러고 있는데 여기 2금융권에서 4%대 풀어가지고 이제 막 돈을 긁어갔다. 대출을 긁어갔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1금융권에서 이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5% 초반에 해준다고 이러고 있고. 아무래도 눈치를 많이 보니까 금리를 많이 깎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금융권은 쏠리니까 또 금감원에서 딱 나타나가지고 금감원에서 나타나가지고 이봐 이게 사이길 3차선이네. 사이길 3, 4단지 사이길입니다. 예. 그래서 금감원에서 나타나가지고 이금융권 조심해라 이러니까 이러고 이제 그 이금융에서 못하게 하고 1금융에서 5% 초반으로 뿌리면서 이걸 해라. 이게 서민들을 다 아니 싸게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왜 비싸게 받게 하냐고 이해를 못하겠어 도대체. 그게 그렇게 그렇잖아요. 뭐라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되니까. 근데 억지로 이렇게 누르면 나중에 부작용만 생긴다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잖아. 우리 같은 투기꾼들이야 뭐 지금도 뭐 굴레가 많잖아요. 막 그 뭐 굴레. 경마 같은 거 하면 1등한테 말한테 개추를 달잖아. 네. 그래서 추를 많이 달고 있잖아. 네. 근데 이 실수요자들은 이동하는 수요가 있다는 거죠. 이동하는 수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그 다음에 학업, 그 다음에 교육 이런 것 때문에 이동하는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동하는 수요들이 사실 좋은 데로 이동하려고 그러니까 대출이 필요한 거잖아. 그걸 못 받게 하면은 이제 열받는 거지.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투자자들이 알아서 잘해요. 그래서 이게 규제라는 게, 대출 규제라는 게 금리만 자꾸 올리면 부작용이 발생한다라니까. 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집값 잡겠다고 하다가 오히려 집값도 못 잡고 지지율만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올림픽 파크 보레온도 들어왔는데 아마 여기 이제 올선은 뭐 빨라도 뭐 7, 8년 아니겠습니까? 10년일 텐데 10년 지나면 이렇게 들어오고 나면 또 여기 일대가 또 상당한 부촌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기랑 잠실이랑 가격 차이가 얼마가 날 거냐 이런 것도 되게 재밌는 이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날 거라고 보세요? 예전에는 80% 잠실이 1이면 여기가 0.8 0.8 그 정도였는데 모르죠. 그리고 이제 둔촌주공은 주공 아파트고 5층짜리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던데 중층도 있었고요. 예전에 분양하던 자료 같은 거 다운받아 보면은 의외로 24평 이상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34평, 그 4단지는 또 고층, 3, 4단지는 고층이 많았거든요. 그 34평 있잖아요. 34평이랑 올선의 34평이랑 가격대가 큰 차이 없이 옛날에는 갔었단 말이야. 강동구고 송파구고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학군도 강동 송파는 같은 학군이잖아. 그죠? 물론 뭐 같은 학군이라 그래서 저기 뭐 그 잠실로 다 배정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서 여기 가격을 보면은 여기 가격보다 올선이 그래도 좀 비싸겠죠. 아무래도 송파구고 공원도 좀 가깝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비싸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가 되면 이제 그리고 또 10년 이상 차이 날 거 아닙니까? 연식이. 그죠? 예, 그런 부분이 있다. 예, 이 방금 그 우리가 지나왔던 그 올선하고 그 올림픽 파크 보레온하고 사이에 큰 길 맞죠? 네. 그 큰 길이 하나 건너는데 몇 억이다 이런 이야기죠. 몇 억이다 이런 겁니다. 자, 올선. 예. 왜 올선. 맨날 여기는 회색으로 칠하는지 잘 모르겠어. 좀 예쁜 색도 있지 않나? 항상 회색으로 도색을 하시더라고. 예, 회색으로. 여기도 엄청 길잖아요. 길 노변으로 엄청 길잖아요. 그 단지 사이로 이게 천이 흘러요. 이게 무슨 천이더라? 천이 흘러. 심지어.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재건축되고 나면 저기 아까 올림픽 파크 보레온 끝에서부터 시작해갖고 둔촌역부터 해가지고 이 시간 끝까지 차로 한 5분 10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히면. 그러네요. 그쵸? 직선으로 이렇게 평범하게 달려도 신호가 있으니까 10분 이상 걸릴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어마어마할 겁니다. 어마어마. 이 상가만 봐도 그죠? 어마어마할 겁니다. 저 상가 장난 아니죠? 되게 독특하네요. 자, 정말 네. 클래식합니다. 그쵸? 클래식하죠. 옛날에는 얼마나 센세이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프라자 상가. 네. 예. 그렇죠. 이거를 한 40년 정도 전에 이런 생각을 해서 만들었다는 게 대단하네. 예, 대단하죠. 아선이나 올선 같은 애들은 디자인을 제가 알기로는 유명한 건축가들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길을 건너면 또 이제 방이동이 되는 거죠. 방이동. 네. 자, 방이동은 학원 가고 여기도 중대형이 예전부터 많았어요.
중대형이 많았기 때문에 학군 수요가 많았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학원이 오른쪽에 방이동 학원가에 생겼던 것이죠. 자, 여기는 그 대림 아파트니까 위치가 제일 안쪽으로 나와 있지만 여기 대장은 사실 대림이 아니라 여기 앞에 있는 현대 아파트입니다. 현대 여기 앞에 보이시죠? 네. 그리고 요즘에 단지가 제일 크거든요. 이제 안전진단하고 구역 지정하고 뭐 이런 단계를 거치고 있어요. 여기가 무조건 대장이다 라고 하는 게, 여기 학원이 여기도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고 꽉 차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 아무래도 오른쪽이 학원가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이 길 건너에 저기 뒤에 보면은 여기에 또 대림 아파트가 또 있어요. 여기가 이제 진행이 좀 빨라. 이 동네에서는. 여기 이 근처에서는 제일 빨라. 그러니까 이거 대림하고 현대하고 여기 저 뒤에 있는 대림하고 제일 빨라요. 그래서 단지가 꽤 큰 데 있잖아요. 입주 가능한 물건이 없어요. 많아봐야 한두 개. 나오면 바로 나가고. 만약에 재건축이 되면 학원 보내기는 최고잖아요. 바로 길 건너면 되니까. 길이 되게 편도 1차선 건너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주목을 받고 있고, 여기가 되고 나면 이제 여기가 가겠지, 현대가. 그러면 현대가 되고 나면 여기 또 당연히 대장이 되겠지. 지금 이제 속도 차이가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여긴 중대형 위주로 돼 있고, 이 대림 아파트 옆에 한양 3차가 또 있어. 거기가 제일 빨라요. 제일 빨라. 그래서 거기는 8월달부터 입주 가능한 물건은 없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벌써 여름부터 여기는 후끈했고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가 재건축이 되면 와, 아이들 키우기는 최고죠. 그죠? 아이들 키우기는 최고죠.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다. 사실 뭐 파크비도 좋고 다 좋은데 강남 쪽에는 학군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치, 아무래도. 약간 뭐 반포의 고급 주택단지라든지 뭐 한남동 이런 데처럼 그냥 아니 뭐 애들 뭐 유학 보내면 되지 뭐 공부 잘 안 되면 선생님은 부르면 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학원하고 교통이 학원이 되게 중요한 거고 아이들도 아직 어리고 없는데요. 막 이런 분들은 교통이 되게 중요한 건데 여기 5호선 이제 바로 역세권에다가 그죠? 네. 그래서 여기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또 보면은 길이 넓잖아. 그래서 길 하나 건너면 또 가격이 훅 내려가. 그래서 이제 여기 저 앞에 좀 더 가볼게요. 여기 현대 엄청 길죠? 그죠? 네, 현대 네. 길고, 오른쪽은 여기 대림 끝나면 이제 한양 3차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저 앞에 보면 고가도로가 있어요. 이제 고가도로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 횡으로 이렇게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길 하나 또 건너면 또 1, 2역 차이 나고, 거기 보시면 여기, 조금 천천히 가볼게요. 여기 쌍용 아파트는 좀 봐도 좀 새 거 같잖아. 네. 30년 안 된 거 같죠. 여기 삼익 아파트라든지 네. 그쵸. 여기 보면 미도 아파트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쪽도 사업 시행 인간하고 막 진행이 빨라요. 근데 이 길을 하나 건넜잖아요. 네. 큰 길 건너서 상원 가야 되잖아요. 네. 또 그런 허들 때문에 또 가격이 1, 2억 차이 나지 않겠어요? 나중에 되고 나서. 여기 플라타나스 나무 뒤에 숨어서 그런데 이쪽 전부 다 이제 재건축하고 있다,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고, 여기는 레미안은 이제 그나마 이 동네에서 신축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레미 여기 보시면 왼쪽 오른쪽에 예쁘잖아요, 그죠? 네. 신축이죠. 네. 그래서 가격이 짱짱하겠죠? 이 동네에서는 제일 괜찮겠죠? 신축이니까. 그러네요. 그렇죠. 이제 여기 그리고 이제 좀 더 가면 가락동인데 가락시장 있는데 그렇죠? 가락동인데 이쪽은 이제 그 리모델링이 많아요. 왜 리모델링으로 가요? 용적률이 꽉 차 있으니까. 그래서 이쪽은 리모델링 우리 리모델링의 성지죠, 성지. 그리고 수직 증축을 최초로 시도한 데가 성지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성지죠. 이거잖아요, 오른쪽에. 그래서 성지라고요? 네, 성지. 예. 그래서 제가 리모델링의 성지라고 하는데 여기 다 거의 다 이제 완공돼 가죠. 그쵸. 예,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야.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는 이제 리모델링으로 입주한 데도 있어요, 송파에는. 입주한 데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그 용적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여기 보면은 센트레빌 뒤에 보면은 금호 아파트도 있고 이쪽이 그래서 다 리모델링 추진하는 데가 많은데 여기에 요 뒤에 단지 하나는 재건축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고 여기가 그 유명한 헬리오 시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익숙한 곳이네요. 예. 자주 와봤습니다. 현존 최대 단지, 최대 세대수. 그 다음에 아까 거기는 곧 1위. 그렇죠. 여기가 현 1위 얼마 안 남았지만 네. 현 1위. 그 다음부터 이제 3, 4, 5, 6, 7대가 싹 다 본 거예요, 오늘. 그 정도로 여기에 대단지가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엘스, 리센츠, 파크리오 싹 다 보잖아요. 그래서 10위 안에 우리나라 규모면으로 10위 안에 있는 것 중에 거의 뭐 70% 이상을 봤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땅이 넓잖아요. 그죠? 여기 평지였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거의 살기 힘들 정도였고, 평지로 남아 있었는데, 제방 공사를 하면서부터 이제 치수가 되고, 남한강, 북한강의 한강의 댐들을 만들면서 이제, 여기가 개발 가능한 지역이 됐고, 그래서 강남 개발이 됐고, 강남 영동이라고 그랬죠. 영동 1지구, 2지구가 이제 반포라든지 강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송파. 그치. 송파가 이제 잠실지구가 이제 소위 말하면 강남 3지구라고 보는 게 맞죠? 그렇게 개발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안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길도 짝짝짝짝, 그죠? 엄청 넓잖아요. 짝짝짝짝. 그리고 아파트들도 대단지로 다다닥 지을 수 있었던 게 그런 것 때문인 거죠. 구조적으로 사람들이 안 살았기 때문에. 잠실을 중심으로 이게 부채꼴형으로 계속 이게 동심원으로 이렇게 반원, 동심반원으로 이렇게 잠실지구는 넓어지거든요. 그거의 이제 끝자락이 이쪽 가락동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 이제 낮아서 잘 안 보이지만 정면에 이게 가락시장이야. 네. 가락시장. 네. 새벽부터 이제 막 지게차 소리 삐삐삐 배추 뭐 이런 거, 상추 이런 거 하는 데고. 그런데 여기 앞에 있던 가락시형 아파트였죠. 가락시형 아파트. 요것도 이제 이주를 한 분이 안 하셔가지고 그 한 분이 엄청 시간 끌은 걸로 알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그때 사람들이 알았죠. 이주를 안 하면 그 비용을 청구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잖아. 그래서 그 청구를 하기 때문에 파산한다. 그래서 막 그랬는데, 근데 막상 그걸 청구를 해도 내가 돈이 없으면 못 가져가는 거잖아. 그래서 한 명이 버텨도 엄청 오래 걸릴 수 있다. 막 이런 거 사람들이 이제 그때 배운 거죠. 시장도 현대화를 하고 있어요. 보면 예쁘게 망치해놨죠. 현대화 여기 패밀리 레스토랑도 들어가고 이 건물에. 그렇습니다. 그 왼쪽에 이제 금호죠. 금호. 자리는 여기는 구축 중에서도 괜찮죠. 그죠? 예, 금호 아파트. 금호 아파트 뒤에 우성 아파트일 거야. 우성 아파트 사이에 살짝 보이는데 저거만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다. 이쪽에서는. 근데 가락동이 생각보다 커요. 왜 크겠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던 동네에다가 지었기 때문에 동이 크겠죠. 네. 그래서 그 사대문 안에 가면 동들이 되게 작고 많거든요. 되게 작고 많아요. 옛날부터 사람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이제 동들이 뭐 거의 시원시원하게 크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게 직진을 해가지고 이제 그 아래 가락동으로 한번 갈 건데, 아래 가락동. 제가 말하는 여기는 윗 가락동이고 아래 가락동이 있어요. 갈 거고, 그 가기 전에 이제 우리가 또 그 올림픽 선수촌 삼총사 중에 패밀리를 안 봤잖아. 네. 패밀리가 저기 왼쪽에, 오른쪽에 앞에 보이죠. 저게 패밀리. 올회. 올회. 올림픽 올빼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회밀리 마트라고 그랬죠. 회밀리. 서울 회밀리. 그렇죠. F로 회로. 그렇죠. 재건축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찍는 동안에 혹시 지나갈지도 모르는데 비행기가 머리 위로 날아갑니다, 여기는. 아, 낮게 날아가는군요. 예. 성남 비행장이 바로 뒤에예요. 비행기가 성남 비행장까지 날아오다 갑자기 훅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 그 전에서부터 서서히 낮추잖아요. 그래서 이게 고도 제한 이슈가 있어가지고 말이 많았는데, 아무래도 고도는 많이 못 올리겠지. 저게 어디까지 올릴 수 있는지를 이제 그 문정 법조타운 있잖아요. 거기 건물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닭장 아파트니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네. 거긴 또 상업지로 해가지고 이제 용적률이 더 높은 데 낮게 지으니까 더 붙어 있겠죠. 여기는 닭장 아파트까지는 아니지. 닭장 아파트는 아니고, 여기는 이제 대신에 고도는 낮은데 좀 용적률을 올려줘야 되는데, 올려주면 너무 다닥다닥 붙으니까 약간 그런 면은 좀 있지. 자, 이제 저기도 보면 한신휴부터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용적률 높고 작은 단지들이 많은데, 저쪽도 다 리모델링 아니면 현재로서는 답이 없다, 이런 이야기죠. 여기는 이제 아파트 찍기가 좀 그런 게, 이게 큰 길 옆에 있는 이렇게 바로 집을 못 지어. 그 녹지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아파트 찍기가 좀 힘들죠. 올림픽 해밀리도 생각보다 단지가 길죠, 생각보다. 가로로도 길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가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냐, 얼마까지 올지는 문정 법조단지를 보면 돼요. 어차피 비행기 지나간 건 똑같은 거니까. 얘네들이 이제, 요거는 지산 쪽이, 위쪽은 지산이 많은데, 테라타워 이런 거 다 지산이잖아요. 네. 자, 저 정도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딱 저 정도까지 올려주지 않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문정 법조타운 안에도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아파트들이 있으니까, 그 아파트들이 조금 더 내려가면 있어요. 저 밑에 보이는 것들이 이제, 파크 하비오. 그래갖고, 뭐, 닭장 아파트니! 막 그러면서 막 보여주고 막, 그 파크 하비오. 맞아요. 막, 그죠? 그렇게 나오는 거죠. 성동구치소 이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성동구치소 이전 그러거든요. 왜 거기가 성동구치소일까? 예전에 사람들 사는 데보다 좀 먼 데다가 구치소를 만들잖아요. 네. 그죠? 근데 그 성동구였거든요, 여기 옛날에. 그래서 예전에 송파구나 강남구가 분리되기 전에 성동구에서 그때부터 구치소가 여기 있었던 거죠. 엄청 외곽에 졌는데 이게 막 개발이 되면서 도심 한가운데로 들어온 거야. 거기 지금 가보면은 이제 다 떠났고, 철거 다 끝났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뭐 아파트 같은 게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쪽에서도 그게 빠지니까 좋잖아. 예, 그래서 아래 가락동은 송파권에서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 중에서 이제 그래도 계룡역 근처라고 보면 되는데 거기는 좀 저평가라면 가격이 좀 쌌는데 이제 아파트 가격이 이제 거기도 재건축하고 나면은 뭐 18억, 20억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진행이 좀 많이 됐죠. 대지 지분이 크거든 거기가. 진행이 많이 되고 있었는데 이제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가 6천 가까이 분양했으니까 이제 저기도 요즘에 이문, 희경, 뉴타운 이런 데도 다 4천만 원에 다 팔리잖아요. 여기가 그러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6천하고 4천 사이 정도에 되지 않겠습니까? 5천만 원? 네. 근데 사업성이 이제 많이 좋아진 거죠.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은 용적률로 나오고 여기 위에 가락동이랑은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아래 가락동, 위 가락동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저쪽은 기존 용적률이 낮고 여기는 용적률이 높으니까 리모델링, 거기는 재건축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죠. 야, 이 건물들이 아주 그냥 라인업을 아주 그냥 제대로 딱 써가지고. 여기는 심지어 상업용지이기 때문에 더 낮게 지어야 돼. 야, 그 낮은데 더 촘촘하게 지어야 되는 거죠. 아주 그냥 각을 그냥 딱딱 그쵸? 맞춰가지고. 그래서 안에 보면 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가 비어 있어요. 그렇게 지었습니다. 어차피 용적률을 어떻게 다 먹어야 되는데 높이 못 올리니까 이제 밑으로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1층에 보면 1, 2, 3, 4층에 보면은 상가들이 있잖아요. 네. 그 이야기는 아파트가 아니고 주복이라는 이야기죠. 주상복합인데 높이 못 올리니까 이렇게 됐다. 파크합이요. 이때도 처음에 분양해서 들어오고 올 때 말 많았죠. 뭐 이상한 게 생겼다 어쩐다 저쩐다 했는데 결국에는 분양가보다는 훨씬 많이 더블이 뭐야 이렇게 다 올랐죠. 요 안에 보면은 오피스텔 작은 것들이 많아 또. 오피스텔 작은 것들이 많아. 근데 이제 여기도 공급이 많아갖고 월세도 싸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갭이 붙어가지고 또 오피스텔 투자의 성지였죠. 성지. 지금 이제 그 사람들도 이제 그 사람들도 어떻게 사나 잘 모르겠네. 막 10개씩 사고 막 그랬었는데 어떻게 사나 모르겠네. 주택수에 안 들어가요 선생님! 막 선생님이 오피스텔을 잘 몰라서 그래요! 막 이런 분들도. 물론 이런 데는 딴 데보다 훨씬 낫겠죠. 수요가 있으니까. 네. 예, 어쨌든 잘 사시나 모르겠네요. 잘 엑시트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사놨다가요. 전세로 사놨다가요. 돈 생길 때마다 월세로 돌리면서 현금 흐름을 만들면 돼요. 예, 그런 이제 롤플레잉을 했죠. 그럴싸하죠? 예, 그럴싸하죠. 매우 그럴싸하죠. 예. 뭐 일리가 없는 건 아닌데 잘 모르면 그냥 아파트 해라. 다 돌리셨겠죠, 월세로. 그렇죠. 다 잘하셨겠죠. 또 사업자 대출 받고 돈 있으시면 그런데 이제 돈 없는 상태에서 무피로 풀피로 많이 샀거든. 그런 분들은 이제 잘 버티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면 또 내가 이런 이야기하면 야 오피스텔은 또 오르는 데 많고 지산도 잘 되는 데 많아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파트는 대부분 다 올랐어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그치. 주택수 때문에 안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뭐 그런 분들 선수들은 뭐 저한테 물어보지 않고 하셔도 되잖아. 그죠? 근데 일반인 분들은 그냥 돈 없다고 오피스텔 뭐 하지 마라. 그러니까 확률이 낮은 데도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죠. 그렇잖아요. 그죠? 아파트는 대부분 다 올랐고 오피하고 지산 오른 거 있지. 분명히 있지. 근데 대부분 안 올랐잖아. 역전세 났잖아. 등기치기 힘들잖아. 돈 많이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뭐가 더 난 거냐 이런 이야기죠. 그거 있잖아. 제가 로또를 안 사는 이유는 로또 맨날 뭐 30억 터진 사람이 몇 명 있네 하지만 안 되잖아. 대부분은 안 되잖아. 대부분 0.0001%만 되잖아. 근데 그런 걸 보고 계속 사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뭐 그런 거 있잖아. 왜 로또 맹당이라면서 그 줄을 길게 써가지고 쪽팔리게 줄 써가지고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아무 데서나 사도 똑같다 확률은. 미신이라는 거, 미신.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기분이잖아. 뭔 기분 떨어지면 기분 좋고. 꿈과 희망을 먹고 사는 건 좋은데 한번 사는 건 좋은데 거기 맨날 사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 복권 판매업자만 돈 벌어요. 그렇죠. 노원에 가면 또 성지가 있잖아. 거기 저 옛날에 회사 출장 갔다가 네. 부장님이 한번 가보자 그래서 한번 가봤는데 평일에도 줄 서 있던데요. 거기는 기업입니다, 기업. 네. 기업입니다, 기업. 평일에도 줄 서 있어요, 네. 거기. 제 고향에도 한 군데 있어요. 주유소 옆에서 했는데 터진 거야. 그래갖고 사람들이 너무 복권을 많이 사니까 주유소가 그 기름 넣는 차들이 진입이 안 돼갖고 주유소가 막 그러니까 주유소를 사버렸어. 그래서 주유소를 사버렸어. 그리고 그래도 주유소 샀으니까 주유소를 운영해야 되잖아.
계속 차가 계속 밀려오니까 그 뒤에 논밭을 다 사가지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 송파, 미성, 미룡 이런 아파트도 여기들도 열심히 진행 중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림이라든지 한양이라든지 보다는 조금 느리긴 하지만 다 사업 시행인가 나고 조합 설립하고 막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도 아마 대대적으로 막 이주하고 철거하고 분양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탁탁탁 매년 사이에 탁탁탁 나오겠죠. 그렇죠. 이게 그렇게 해서 계속 사람들한테 회자가 되고 새 아파트로 바뀌고 그 사람들이 들락날락하고 이래야지 가격이 계속 이제 계단식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반포도 제일 처음에 재건축 했을 때는 주공 아파트들 했을 때는 3,300이 했어요, 분양. 2008년, 그럴 때. 2008년에 입주가 되게 많았잖아. 3,300이 분양인데 미분양 났었어요, 미분양. 자이. 반포 자이 이런 거. 거의 10몇 년 동안 계속 단계적으로 입주하면서 계속 가격대가 올라가잖아. 좀 살던 사람들이 살던 데는 재건축하고도 계속 그 사람들 물러가니까 매물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방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커뮤니티야.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때깔. 때깔. 그렇지. 나는 때깔만 보잖아 가면. 하도 다니니까 맨날 그 놀이터 바닥이 뭔 소용이야. 오늘 갔던 아파트 재건축하고 있는 가봐라. 놀이터도 없어. 놀이터 바닥이 무슨 소용이야. 친환경이냐 아니냐 친환경? 지하주차장이 연결이 됐냐. 오늘 간 데는 지하주차장도 다 없어. 근데 왜 비싸냐고. 맨날 그런 것만 보고 다니는 거야. 그 동네에 누가 살고 그 동네에 아이들을 어떻게 공부를 시키고 출퇴근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그 동네에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때깔은 어떤지 이런 걸 봐야 되는데 맨날 주차장이 이 지역까지 연결됐으면 플러스 3점 바닥 재질이 플러스 1점 이게 무슨 감정평가사도 그렇게 안 해. 누가 그렇게 해. 그냥 그 동네 사는 사람들 이렇게 약간 이래서 단지에 들어가면 그냥 관리사무소에서 몽클레어를 나눠준 것처럼 잠바만 전부 다 입고 다니는 과잠처럼 몽클레어를 입고 다니는 아줌마들. 그쵸. 아줌마들 딱 보면 피부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피부라는 게. 그쵸. 그러니까 피부 관리가 제일 비싼 거예요. 그리고 꾸준히 해야 돼요. 체력이 돼야지 할 수 있는 거야.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쵸.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 많이 하잖아. 그쵸. 그래서 피부가 좋은 사람들이 많은 동네가 부촌이야. 진짜로.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어. 근데 부촌이야. 그런 걸 나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죠? 예. 그쵸. 아파트 예쁘고 길 잘 나있고 상가들 있고 그런 거면 지방의 신도시 가봐라. 전부 다 좋아. 다 좋아. 근데 거기보다는 서울이 훨씬 비싼 이유가 뭔가 이런 고민을 먼저 하고 임장을 다녀야지. 그럼 똑같은 실중인데 거기는 3억. 그렇지. 원가. 여기는 원가, 여기는 동그라미 하나 더 붙지. 30억. 그렇지. 그렇죠. 네. 다시 이게 여기에 이제 다시 사무실로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석촌호수 근처도 할 이야기가 되게 많지만 2편을 기대하세요. 조회수를 보고 여러분들이 반응이 없다. 댓글도 없고. 그러면 그냥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 알겠어. 빠이빠이. 사요나라. 좀 더 흥망고생을 했어야 되는데. 그 이제 반응이 좀 괜찮다. 더 해달라. 이런 댓글들이 있으면은 이제 2탄 후속편 기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파가 인구가 제일 많잖아요. 65만이잖아요. 네. 65만 원이면 대전만 한 거잖아요. 대전은 150만인데요? 대전이란다. 미안. 전주만 한 거잖아요. 대전을 지금 대전 비하가 아니라 이게 인구 밀도가 높다 이런 이야기예요. 거죠. 대전을 무시하지 말라는. 대전 좋아요. 대전 좋죠. 대전 집값도 비싸고 이제 한 10억 하나? 1타로는 15억 정도? 근데 대형 평수라서. 대전은 너무 크로바에 몰빵이 돼 있는 것 같아. 느낌이. 그걸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해소가 되는 게 아니구나 생각해보면 그렇게 보면은 대전에 이렇게 지불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 아파트보다는 그 MBCD의 그쪽에 주곡 그들만의 리그이잖아. 스마트시티요? 그사세 그쪽이랑 도안. 그 다음에 아이파크. 그치. 도안 아이파크 정도에다가 SK 아파트. 네. SK 아파트 저기 어디야? 연구단지 교수님들 뒤쪽. 많이 사시는데. 대덕구. 대덕. 그쪽 일부. 있잖아요. 옛날에 비싸던 데 있잖아요. 도룡 SK. 도룡 SK. 그 다음에 스마트시티. 약간 그 정도 몇 군데. 그리고 크로바.
나머지는 서민 아파트잖아. 왜요? 그 옆에 목련도 있고. 아, 크목항까지 뭐 그게 그래서 좀 중대형 위주로 되어 있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네. 그럼 국화는 또 왜 그래? 중대형 위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보면서 이제 그럼 국화를 사야지. 예전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런 이야기 실제로 많이 했고 실제로 그렇게 또 많이 했거든요. 근데 계속 안 오르잖아요. 그게 대전의 비하라고 하기보다는 대전의 사이즈가 아닌가. 공무원의 도시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가 딱 더 이제 좋은 게 많아지면 이제 그게 분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더 많은 고소득자들이 아파트에 돈을 지불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계속 창출되기는 어려운 게 아닌가. 쉽지 않죠. 그렇죠. 사장님들이 적잖아. 대전은 그냥 사장님들이 적고 원이 많잖아. 원, 연구원, 군무원. 아, 장이 아니라 원이 많죠. 원, 군무원, 뭐 이렇게 뭐 원장 이런 사람들 많아요. 원장님 이런 사람들도 서비스업이니까 원장님들은 많긴 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 살만한 동네가 딱 정해져 있고 그 수요달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이런 결론인 거죠. 홈플러스에 홈플러스 자리인가요 옛날에? 네. 거기다가 뭐 하이엔드 주복. 그거 안 돼가지고 너무 주변 시세에 비해서 너무 비싸게 하긴 했던데 안 돼가지고 막 그 우리 업계 유명 인플루언서 깨서 와가지고 거기서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필 임장을 갔는데 그날 그거를 보고 간 건 절대 아니었어요. 하고 계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요? 강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끝나고 나오는데 젊은 남자분 두 분이 앞에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네. 야, 확실히 오늘 땡땡님 강의를 듣고 나니까 이게 이해가 된다면서 막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저는 뒤에서 뭘 이해했다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사실 그 강의의 목적은 사실 뻔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잘 몰라요. 저는 잘 모르는데. 약간 뭐 집객 효과 뭐 이런 거죠. 돈 1,000,000원 주면 오나요? 아, 그렇죠. 정리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둘러봤던 곳이 요 가까이에는 주공 5단지부터 해가지고 장미랑 뭐 여기저기 해서 저쪽 가락 뭐 무슨 밑가락이라고 하는데 아랫가락까지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잠실이라기보다는 우리 송파를 둘러본 거죠. 그렇죠. 잠실은 송파의 에이스잖아요. 네. 대치동 같은 느낌이겠죠. 압구정을 제외한 강남구의 대치동 같은 느낌인데 엘리트 8회, 그러니까 엘리트래 1, 2, 3, 4단지 거기는 이제 거래량이 줄어들긴 했지만 이제 대단지고 하니까 가격이 막 빠지거나 그러진 않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호가가 떨어지진 않고 가격은 이제 매도 호가 차이가 크기 때문에 거래는 좀 안 되고 가격이 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 가끔가다 한 번씩 이제 못 참고 사시는 분들로 인해서 신고가 나오는 그런 분위기고 파크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잠실에 뭐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허가가 안 난다거나 또는 금액이 조금 모자란다거나 갭투를 한다거나 그런 사람들은 파크리오에 관심이 많으신 거고 나는 신축 아니라도 괜찮다. 그런 분들은 이제 장미나 주공 5단지에 관심이 많긴 한데 막상 거래는 잘 안 돼.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잡내야가 이번에 분양을 6천만 원 정도에 했을 거예요. 18억인가 19억 했던 것 같은데 분양을 하면서 이제 여기가 이제 6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방이동, 오금동 이런 데도 이제 기대감이 크고요. 그 밑에 이제 가락동도 이제 그 헬리오 근처에 있는 가락동들은 리모델링 위주로 돌아가는데 뭐 역시 거래가 많지는 않고 그냥 호가가 빠지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고 거래 안 되고 매수 호가 차이 크고 그런 것 같고 아래 가락동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용적률이 낮고 중대형 평형이 많았기 때문에 재건축이 사업 시행 인가가 나는 곳도 많고 그렇죠. 가락프라자, 자이, 그 다음에 사마나오빌, 그 다음에 그 위에 극동, 그 다음에 미듐 이런 아파트들이 이제 착착착 진행되고 있는데 아까도 그랬지만 처음 와봤다 그랬듯이 사람들이 관심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엔트리급은 그 13억에서 15억 사이 그쪽인 것 같고 거기보다는 조금 더 좋은 데를 살아야겠다 하면은 이제 방이동이나 오금동으로 가야겠죠. 학원가 있는데 들어보셨잖아요. 여기 현대라든지 대림이라든지 한양 3차 그 길 건너에 미듐이나 미도 이런 아파트들이 있는데 거기는 매물이 없어. 8월달부터 없었어. 입주할 수 있는 거는 더 없어. 대림도 단지가 크고 근데 거기도 거의 입주할 수 있는 건 없고 전화해보면 입주가 안 되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기대감이 더 커졌죠. 잡내야 때문에. 여기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거래는 안 되고 호가는 안 내려오고 이런 상황입니다. 올선이나 이런 데는 항상 기대
희망을 안고 있지만 크기도 뭐 똑같아. 분위기는 똑같고 올림픽 파크 브레온이 이제 때문에 잠잠한 걸 수도 있죠.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다 궁금하잖아요. 네. 본격적으로 11월 27일에 입주니까 그때 스타트를 해보고 한두 달 지나봐야지 분위기가 한두 달 지나봐야지 이게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히 파악이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뭐 전세 가격은 잘 모르겠지만 매매가 크게 흔들린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구축도 괜찮다 근데 돈은 좀 있다 그러면은 뭐 장미 아파트 같은데 또는 그게 아니고 나는 구축은 안 되겠다 그러면은 뭐 잠실에 있는 아파트 엘리트 뭐 이런데 마크리오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고 나는 이제 구축 살면서 좀 자산을 좀 뻥튀기 해봐야겠다 그러면 이제 가락동 이런 데로 가야 되는 거죠. 아래 가락동이나 이런 데 가야 되는 거고 신축은 수요는 있기 때문에 헬리오나 파커리오는 헬리오는 항상 뭐 문의가 많은 것 같은데 헬리오도 뭐 전체적으로 가격은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고 그래도 잘 안 되고 뭐 그런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11월이나 12월이 지나봐야 방향이 또 잡히겠죠. 항상 그렇지만 겨울에는 좀 가격이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대출 이런 것 때문에 주춤하니까 네. 봄 되보면 분위기를 알겠죠. 망고쌤님 사무실입니다. 아마 사무실 이렇게 전경 보여주신 적은 없으시죠? 네, 없죠. 준비할 게 많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저기 스튜디오 공간도 보이시죠? 꽤 넓습니다 여기. 이렇게 밖에는 아파트 올라가는 것도 좀 보이고요. 그쪽 정리 안 되고 지저분하니까 이거 문을 좀 닫을게요. 당황하시네요. 깔끔해 보면 문을 닫아요. 저의 아지트입니다. 아지트. 그러니까 이거 뭐 말이 사무실이지 저의 아지트. 하루 종일 놉니다 여기서. 혼자 계십니까 주로? 혼자 있고 대부분 이제 밖에 나가서 임장을 하고 있죠. 유튜브 찍는 날은 그냥 하루 종일 혼자 있고. 뭐가 장비가 많은데요? 제가 2잔을 타야 되잖아. 2잔을 타야 되니까 좀 기다려봐요. 되게 많네. 커피에 진심이시군요. 취미생활입니다. 아 그래요? 예, 커피라도 제대로 한 잔 마시죠. 커피숍 사장 옛날에. 카페 사장님이셨으니까. 그때 이제 핸드드립이나 이런 거 배웠죠. 커피를 안 마셨어요. 카페 사장 하기 전에는. 커피를 단 한 잔도 안 마셨어요. 그 왜 마시나 이랬는데 장사해야 되니까 배웠죠. 혼자. 책도 보고. 책 보고 커피 공부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일반인. 핸드드립부터 한 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콩을 가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이제 물을 여기다가 따라서 이렇게 내리는 것 같고. 그렇죠. 얘는 뭔지 모르겠어요. 기다려보세요. 이게 그거는 또 독특한 커피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퍼포먼스 위주로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냥 원래 하시던 대로. 원래 이렇게 콩이 몇 개가 나오는 거죠? 콩을 이렇게 다 안 먹고 또 새로운 게 사고 싶고 그러니까 막 사는 거죠. 제일 좋아하시는 콩으로 고르신 거예요? 네. 블루보틀 커피를 한번. 블루보틀 아시죠? 네, 들어봤습니다. 블루보틀 커피로 원두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블루보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많이 유명하니까 한번. 이게 이제 한두 잔 먹는 게 괜찮은데 자꾸 돌리다 보면은 손목이 나갈 것 같아요. 이거 저 공장님실에서 했다가 옛날에 한참을 돌리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여기다 넣어. 근데 공장님은 나 엄청 갈게 했는데 그렇게 많이 갈진 않는구나. 많이 갈아야지 맛있어. 풍미가 있어.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향 같은 것도 구분하세요? 뭐 이렇게 이 커피가 마셨더니 막 푸른 바다가 생각이 나요. 이 정도는 아니고 이 정도 수준은 아니고 괜찮은 것 같네. 아닌 것 같네 이런 거지. 청보리밭을 스치는 바람의 느낌이 나요. 막 이런 수준은 아니에요. 옛날에는 커피 진짜 마셔보면 이런 걸 어떻게 돈을 받고 팔지? 막 이런 것도 많았어요. 그 옛날에 그 던킨 도너츠 이런 데 커피는 정말 커피를 보면은 이제 막 뭐라 그래야 되니 사이즈부터가 이제 막 천차만별이고 이런 거는 정말 질이 제일 안 좋은 걸 갖고 와가지고 엄청 태워가지고 마시면 탄맛만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런 커피였죠. 던킨 도너츠. 요즘에 진짜 많이 바뀌었는데 사람들도 이제 커피를 이제 안다고 맛을 알기 때문에 옛날처럼 할 수가 없어. 근데 던킨 커피 인기 많았. 지금은 이제 바뀐 지 오래됐지. 한 10여 년 전부터 다 바뀌었어. 맛들이 다. 개인적으로는 던킨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망고쌤. 안 좋아합니다. 우리 경쟁사였기 때문에. 싸제 맛나, 싸제. 싸제 맞나? 네, 공장 맛이 아니고 싸제 맛. 이게 드립입니다, 드립. 한 잔 마시면 이게 치울 게 많아. 이거 귀찮아서 이거 혼자 있을 때는
자, 아침에 이제 일인 거죠, 일. 콩을 이제 다른 걸로 해볼게요. 블루보틀 말고. 이번에는 이제 아프리카로 한번 가봅시다. 아프리카. 커피 원산지는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죠. 16초. 자, 이렇게 됩니다. 와, 16초. 그러면 이거를 이제 사이펀이라는 건데, 자, 과학 시간에 했던 거 보여드릴게요. 아, 여기서부터 어질어질한데? 이거 언제 다 설거지하지?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이렇게 꽂아요? 꽂아놓고 기다립니다. 이렇게. 기다리고 이제 이게 물이 끓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물이 끓으면 이렇게 넣는 거죠. 우와. 진공 상태가 되면서 위로 빨리 올라오는 거지. 이렇게 열을 가하면. 그래서 이제 필터가 있고 필터 위에 커피가 있는데 밑에서부터 물이 올라와 가지고 물이 이제 필터를 지나면서 커피랑 만나서 이렇게 추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내려가는 거야. 요거는 단백질 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저어주는 거죠. 이렇게 단백질 퍼는. 저 프로틴 스쿱인 줄 알았습니다. 이게 단백질 프로틴 스쿱 아니고 저어주는 거예요. 야. 밑에서 물이 올라와서 필터를 통과해서 커피랑 막 섞여가지고 내려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게 뭐가 다르냐면 아까는 여기서 필터 위에다가 커피를 올리고 커피 위에다 이제 물을 부었잖아요. 네. 그럼 물이 커피를 지나서 필터를 통과하면 다 걸러져가지고 상콤한 맛이 나는 거죠. 깔끔한 맛이 나는 거고 얘는 물이 밑에서부터 올라와가지고 필터를 지나서 커피랑 같이 섞여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커피에 있는 모든 맛들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커피는 이런 것이다. 커피 맛은 원래 이런 것이다. 느껴보고 자연 그대로의 맛을 느껴보고 싶다. 깔끔한 거 정제된 맛보다는 이게 그대로의 맛을 느껴보고 싶다. 그러면 사이펀 커피를 마시면 되죠. 콩 그대로의 그쵸. 맛을 느끼고 싶다면. 예, 그 모든 맛들이 이제 같이 물하고 섞여가지고 부글부글 끓고 있잖아. 여기 보시면 부글부글 끓잖아요. 탕약같이. 그래서 탕약같이. 그쵸. 탕약같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달라. 그래서 호불호가 많이 갈리죠. 다 내려오고 나면 이제 이걸 따라서 마시는 거죠. 야 신기하네. 그치. 물이 올라와서 커피랑 다 섞인 다음에 다시 거꾸로 필터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지. 이거 나만 몰랐던 건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아, 이게 아는 사람이 나만 없어. 몰랐구나 이거. LED 조명도 넣고 막 이렇게 기계도 좀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 막 옛날 실험실처럼 이렇게 막 생긴 거 이런 거 이제 복잡한 거 이렇게. 빠지면 거기 이제 못 나오는 거. 아시겠지만 장비는 한번 시작하면 요만한 거 하나 차이로 몇백만 원 들어가잖아. 아까 그거랑 맛이 완전 다를 겁니다. 오? 향이. 커피 그대로의 향이 나지. 와 이거 완전 원산지인데 이거? 야 이런 냄새가 향이 날 수가 있는 거구나. 이게 이제 종이컵이라 조금 그렇긴 한데 커피 그대로의 이제 맛이다. 근데 맛은 이게 호불호가 많이 갈리기 때문에 아 이게 뭐지? 적응이 안 되는데? 커피가 원래 이런 맛이다 이런 거죠. 탕약도 아니고 커피도 아니고. 되게 색다른. 그치? 되게 색다른 맛인데요? 좋아하는 사람이 막 이걸 아는 사람도 있지만 이거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이거 마시다가 핸드드립한 걸 딱 마시면 이게 되게 깔끔하구나.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킨사이다 비린내 약간 나는 거 마시다가 그 생수 마시는 느낌?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나도 이게 맞는 것 같아.